정치비상구 2부 순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변희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대표님 오늘 기분이 뭐 오자마자부터 좋아요. 보니까. 제가 되게 여기 오면은 박전 앞뒤로 앞뒤로 많이 부딪혔는데 네. 별로 그렇게 뭐 가까운 사이는 아닌데 오늘은 저 딱 보자마자 딱 떠올랐어요. 지금 제가 이 법사위에서 추진하는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에 제가 이제 참여를 하려고 실제로 저는 신청서를 냈습니다. 저 김승원 저 법사위 간사가 아예 국민 참여단을 모집한다고 검사 탄핵에 대해서 할 만한 사람은 다 신청해라 그래서 저는 공식적으로 신청서를 냈거든요. 내셨어요? 예, 내서 네. 김승원 간사가 지난주에 저랑 매불쇼에 같이 출연해가지고 그거 봤습니다. 네. 맞는 얘기다. 장시호 태블릿 조작 그거 맞는 얘기고 그러면은 김영철 위증교사가 더 확실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상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이제 하겠다 했는데 민주당 법사위 내에서 이견이 많다는 거예요. 뭐 대충 왜 그런지 알아. 이 태블릿 문제 꺼내 들면은 왜 또 태블릿 조작 얘기하냐, 뭐 촛불 어쩌고 그러는데 문제는 김영철 검사가 위증 교사를 시켰다 그러면은 뭘 위증을 시켰는지부터 잡아내줘야 되거든요. 최소한 구체적인 몇 개는 잡아놓고 교사를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미 법원에서 이 장시호 제출 태블릿 관련된 발언은 다 거짓말이라는 판결문을 제가 받아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장시호가 스스로 거짓말하지 않았다면 누군가는 위증을 시킨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걸 김영철 한동훈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가 가서 법사에서 증언을 하겠다 이런 얘기하는 건데 아까 박지원 의원님한테 김승원 간사랑 잘 얘기됐으니까 의원님이 좀 도와달라고 제가 출연이 아니고 저 증인 나가겠다. 네. 어떤 사안인지 자기한테 알려달라 정확하게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겠다 해서 맞으면 당연히 해야지 이렇게 해서 확답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쩌지 들어올 때부터 너무 이제 얼굴에 만면의 미소를 가득 안고 오셔가지고 교양 TV 출연을 해서 오늘이 가장 큰 이제 성과가 있는 게 아닌가. 아니 오늘 본의 아니게 보니까 또 파란 넥타이 메고 오셨죠. 여기까지 그런 상황인데 아니 트럼프 대통령 아까 이제 박지원 그 의원님하고 얘기 나눴는데 이번에 피격 사실 너무 놀랄만한 브레이킹 뉴스인데. 정말로 그걸 또 극적으로 살려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놀랍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그 트럼프하고 지금 바이든하고 지금 2차전입니다. 2차전. 그렇죠. 1차전 때부터 이미 거의 이 미국 기본 질서는 무너질 정도로 난전을 벌였어요. 그 미국 사회에서 지금 부정선거 문제가 엄청나게 그 이슈가 됐고 실제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 지지자들에게 의사당 간접적으로 의사당을 점거하는 수준의 발언을 했었기 때문에 이미 미국 사회의 정치 질서는 무너져서 지금 바이든이 지금 치매 문제로 지금 추락해서 그렇죠. 만약에 바이든하고 트럼프가 끝까지 갔잖아요. 바이든도 총 한 방 맞을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거는 양진영 다 뭐 거의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거의 남북 전쟁을 했던 미국 남북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그 수준의 내전이 갔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불상사가 나올 만했던 상황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난 선거 때 대선 때 봉합되지 않은 갈등들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고 그게 이번 기회에 언제든지 간에 스파크가 튈 수 있는 여건이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미국이라는 무엇인가, 미국의 정체성이 무엇이란가 가지고 정체성 논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저 사람들이. 그런 이건 뭐 진짜 이 링컨 시대의 남북 전쟁과 같은 죽기 아니면 살기로 덤비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 저는 이제 이 선거 때 지금 바이든이 뭐 낙마를 하든 교체를 하든 끝까지 가든 이대로 쉽게 트럼프 당선은 안 될 겁니다. 뭔가 하나 또 막 우당탕탕 할 이벤트가 텐데 있다. 그러면 또 한 번에 뭐 테러가 뭐 트럼프 쪽에는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바이든 재임 중에 물론 이제 사법권이라는 게 독립돼 있다고는 하지만은 트럼프가 지금 형사 기소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것도 이제 보면은 이제 이 트럼프 지지자들이 분노케 하는 거죠. 지금 마치 지금 그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분노하듯이. 사법권을 이제 가지고 정적을 처벌했다라는 이제 그런 지금 인식들을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미국 사회에서 그런 사례가 없어요. 과거 전례가 없고 사실은 대한민국도 없어요. 윤석열 이전에 그런 경우 없었습니다. 같이 대선을 치렀던 사람을 저렇게 뒤진 경우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미국 비슷한 상황인데 트럼프 지지자나 이재명 지지자 입장에서는 못 받아들이는 거죠. 저 사법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갈등상이 계속 강화되고. 근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반대로 보면은 저 트럼프 저 뭔데 저거 지금 미국 사법권을 지 마음대로 하냐. 그러니까 이제 막 총 들고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범죄자인데 예를 들면 그런 인식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저 이재명 대표 얘기랑 똑같은 거죠. 범죄자인데 왜 그러냐라는 논법으로 이어지는 건데 일단 하나를 좀 따져보면 이렇게 그
피습을 당한 다음에 쭈그려 앉았다가 다시 일어나서 오른팔을 들면서 이제 그 싸우자고 외쳤는데 그때 이제 왜 그랬냐고 했더니 오늘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보수정 인터뷰에서 사람들에게 내가 괜찮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미국은 계속 굴러가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우리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해설을 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뭐 정치 지도자라면 건 가능하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네. 뭐 맞고 쓰러지지 않는 이상은 해야 되는 건데 글쎄 뭐 그런 경험을 당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뭐 반드시 해야 된다 얘기는 못 하겠지만은 트럼프가 그런 발상을 하고 했다면 그건 지도자로서 적합한 얘기고 이 공화당 지지자들은 이제 레이건에 대한 추억이 있는데 마치 민주당 지지자들 미국 민주당 같은 경우 네. 케네디에 대한 추억이 맞아요. 똑같은데 네. 레이건이 피격당했을 때 레이건은 이거 완전히 그냥 이 복부 관통해가지고 쓰러졌는데 이 수술대 오르기 전에 이제 그 의사들하고 이제 이 간호사들하고 농담 따먹기 한 게 워낙 강렬한 이미지를 줬는데 네. 그 당신들 정당 어디 소속이냐 했더니 민주당 다 이제 간호사들 의사들 민주당이어가지고 오늘 하루만큼은 공화당이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의사가 진짜요? 우리 모두 오늘 하루는 공화당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굉장한 이제 미국 이 공화당 정치의 전설이 돼서 이번에 트럼프는 사실 그 레이건에 대한 이 추억을 일깨운 겁니다. 피격을 받아도 이 겁먹지 않고 돌진하는 모습에 대해서 어쩌면 레이건보다 더 셌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구호 자체가 마가라고 해가지고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을 다시 한번 다시 뛰게 만들겠다. 쉽게 얘기하면 역동사회로. 그 사진이 정말 누가 연출한 것처럼 그러니까요. 이 성조기가 딱 서 있고 그래서 그 드라큘라의 그 그러니까, 유명한 네. 있지 않습니까? 그 승리의 여신. 그거 완전 재현한 것처럼 만들어놔서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기에 진짜 트럼프 입장에서는 엄청난 정치적 자산을 지금 확보한 거죠. 이거. 근데 이제 이거 한 다음에 오늘 이제 인터뷰 아까 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뭐라고 했는지를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나라 전체와 세계 전체가 함께 뭉칠 기회다. 통합을 키워드로 갑자기 꺼냈어.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미 보수형 매체인 워싱턴 이그제미너하고 인터뷰를 했다는 건데 원래 내가 공화당 전당대 18일에 하기로 한 연설문이 있었는데 연설문을 다시 썼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 연설문은 바이든 정부의 실정을 완벽하게 때려 박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내가 우리 미국을 하나로 통합하겠다. 이걸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무슨 바이든 까는 걸로 해놨다가 네. 어쨌든 민주당 지지자라 하더라도 야 이거 총기 테러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사람 많겠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전략으로 바꾸겠죠 아마.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보면은 이런 전술이라고 할까 정말 극적인 상황에서 또 전술을 바꾸는 건데 이렇게 되면 선거는 사실은 트럼프한테 많이 유리한 거 아닙니까? 굉장히 유리해지고 네. 아마 트럼프가 아마 이제 극단적인 대립을 통해서 공화당 지지자들 똘똘 뭉치는 전략을 써왔는데 이걸 이제 포용 전략으로 바꾸면은 바이든에 대한 실망도가 또 너무 높기 때문에 거기다 총기 테러 겹쳤다. 트럼프가 이제 이른바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인터뷰한 내용 보면은 인종과 계층을 막론하고 자기한테 전화 주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진짜로 그런 건지 아닌 건지 뭐 당의 뭐 후보 캠프에 연락이 온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고 이걸 딱 화두로 확 바꿔버리더라고 보니까 바이든도 거기에서 그러면 묶이면은 다른 캠페인이 불가능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게 네. 없었어도 지금 바이든은 이제 네. 이 치매 문제는 많이 많았는데 어찌 보면 바이든 교체 여론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더 커질 수 있을 네, 것 같고 네. 그 근데 상황들이 바이든 자체가 그 절대 이 교체는 용납을 안 할 것 같아요. 또 왜 용납 안 할까요? 글쎄 그 나이가 대화가 잘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이 설명한 설득이 이게 이 정치인들도 이런 아집이라는 게 있는데 나이가 이제 또 80 넘어가다 보니까 글쎄요. 그게 오히려 뭐 가족이나 뭐 측근들이 많이 말린다는 얘기도 있고 보면은 그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아마 사퇴 못하게 막겠죠. 네, 그렇게 이제 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은데 결국은 이제 한국에 끼치는 영향을 우리는 따져봐야 되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유리해졌다고 한다면은 이 사건이 아니어도 윤석열 유리했죠. 대통령이 네. 지난번에 쪼로록 그 나토 회의까지 쫓아가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막 얘기하고 하와이까지 따라가고 이 자체가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이거 지금 전 세계가 이 바이든의 그 타이타닉호고 침몰에서 다 뛰어내리고 있는데 혼자서 그냥 그 선정실에 들어간 격이 돼버려가지고 이게 아니었어도 근데 네. 이제는 사실상 이제 뭐 아마 전 세계 국가들이 다 지금 정보 분석을 할 겁니다. 누가 이기는지. 그렇죠, 당연하죠. 거의 아마 트럼프를 베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바이든에 베팅하는 지금 이상한 한국만 지금 남아 있는 거라서 빨리 그걸 정돈해야죠. 정도네. 네. 그리고 대한민국 지금 최대 문제는 우크라이나전에 너무 깊이 들어갔다는 건데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뭐 다 떠들었잖아요. 이 상태에서 중단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트럼프는 한번 경험을 해봤지만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완전 반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을 좀 이제 포위하는 전략을 쓰면서 전략을 쓰는 거잖아요. 예. 친러 친 김정은 이제 이런 그러니까, 전략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북중러 이 한미일이라는 이른바 예전에 냉전 구도가 바이든 민주당이었다면 트럼프는 이제 이 구도를 깹니다. 구도를 깨고 오직 이제 미국 이익을 버스트로 가는데 그게 가장 가장 이제 중요한 수단은 친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러가 가장 핵심입니다. 반중보다도 친러. 친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푸틴이 이제 우크라이나전을 주도하면서 끝나게 되고 그래서 사실 푸틴이 우크라이나 영토를 더 밀고 가지 않은 이유가 뺏을 만큼 뺏었어요. 자기 필요한 만큼. 그러니까요. 네. 그럼 트럼프가 들어서 정전만 시켜주면은 다 오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 상황에서 이 푸틴은 북한에 대한 통제권을 또 가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1기하고 2기하고 가장 큰 차이인데 트럼프 1기 때는 이 시진핑하고 계속 얘기했는데 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진핑하고. 근데 2기는 이 우크라이나전 문제로 트럼프가 북한의 이 뒤를 잡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훨씬 상대가 수월해졌죠. 이 상대하는 게.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땐 이 푸틴이 상당히 한반도 동북아 전략을 짜지 않겠나. 트럼프한테 줄 거고. 그럼 상당히 위임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가까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푸틴은 지금 아시아에서 솔직히 제일 먼저 누구 손보겠습니까? 권한을 주면은 대한민국 일단 왜냐하면 이제 자기들 이제 군사 강대국의 위신이 있는데 입으로 너무 나불거렸거든요. 이거 일단 손보고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아니 그 말 그대로 그 외교나 군사적으로 또 그러하고 그런 예상이 정말로 어긋날이란 법이 없어 보이고 하나 더 보태면 경제 정책도 예전에 트럼프 우리가 1기를 겪어봤잖아. 1기 행정부를. 그때 보면은 그 수입산에 다 관세 엄청 매기잖아요. 우리가 그때 당시에도 보면은 현재 공장 짓는 행위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대기업들이. 경제적으로 그런 관세 정책에 영향을 또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대한민국 이 공장들을 주로 이제 막 해외로 뻗어나갔었는데 네. 실제로 트럼프는 이제 그런 세계화를 반대하면서 자국에서 만드는 걸로 위주로 갔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 세계화에 좀 벽을 치는 작업들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한국도 이제 한국은 제일 골치 아픈 게 무역 의존도가 너무 높은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은 이 자국 내 공장 문제를 관리를 해야 되는 시점인 거죠. 지금까지 뭐 신경 안 썼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내가 나가서 막 수출하면 된다 그랬었는데 내수 시장 신경 써야 될 사태가 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면 대체로 보면 중국을 경유해서 수출하는 것들이 꽤 많고 그거가 이제 쉽지 않죠. 그리고 중국산 부품이 몇 프로 이상이면은 예를 들면 수입을 예를 들면 관세를 매긴다는 등 이런 조치들이 계속 이어질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은. 그거는 근데 네. 사실 바이든 때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 중국 포위 전략은 사실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는데 이제 이 바이든은 한중 대만을 통해서 포위하려고 하는 거고 이제 트럼프는 북한하고 러시아를 떼서 하려는 거고 요 차이가 있으니까 한국은 이른바 지금까지 끌고 왔던 세계화 전략하고는 다르게 가야 되겠죠. 아니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 좀 기민하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좋습니까 지금? 일본은 내각제라서 쉬워요. 바꾸기가. 내각제의 장점이 그겁니다. 그냥 기시다를 내리든지 기시다를 내리지 않더라도 이 국회가 조금 바뀌어지면 끝날 수 있겠는데 근데 한국은 지금 국회가 다수가 바뀌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대통령이 그대로 지금 정책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각제라는 이 제도는 사실은 이런 거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굉장히 편해서 일본은 순식간에 바뀔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선거를 치를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우리 3년 기다려야 네,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아니 일본은 내일이라도 기시다 내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교 정책이라는 것도 약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나라다. 예. 아니, 원래 그 아베가 있을 때 완전히 그냥 힐러리 밀었어요 그때. 그냥 대놓고 힐러리 밀다가 트럼프가 그때 역전하지 않았습니까 일기 때? 맞아요. 예. 순식간에 그냥 그 라인 다 바꿨습니다 그때 친 트럼프 라인으로. 일본은 그게 되는 나라니까요. 아니 근데 저는 미국 정치를 정확히 몰라서 그런데 그 미셸 오바마 등판 가능성은 좀 높다고 봐요. 근데 그거는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게 하도 이게 지금 맞는 안 얘기예요, 되니까 예. 그런 거지. 등판을 할 수 없는 여건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 사생활도 그렇고 그냥 하나의 그냥 동화로 있는 거지. 그런 의지도 없고 사실은 그런 준비도 안 됐다고 저는. 그럼 11월의 분위기는 이대로 가면 거의 트럼프가 확실시되는 상황이라고 봐도 무방한 것으로 보고 여러 가지. 일단은 대한민국은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 이제 뭐 다시 이제 국힘 전당대회 현실 정치 우리 한국 정치를 돌아보려고 하는데요. 아니 누구 보고는 이게 분당대회냐고 뭐 그러더라고. 전당대회 아니고. 실제로 맞아요? 분당대회요 진짜? 분당대회로 저는 보여지고 있어요. 아니 어떤 국면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이 후보 3명이
범정광훈 등 제야 보수와 탄탄하게 연대가 된 상태에서 한동훈을 친다는 게 단순히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굴러온 돌이 왜 박힌 돌을 밀어내냐 네. 이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지금 국힘당 정체성 논란인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뭐 거의 내전처럼 와서 그리고 그 와중에 한동훈의 이제 위험한 얘기들이 너무 많이 터졌고 이래서 아마 이거는 23일 날 전당대회 결과와 관계없이 내전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예를 들면은 뭐 이제 보수 세력의 탄탄한 그 뭐 일반 당원들이 비중이 더 높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국면 자체는 아무리 뭐 처음에 어대한이라고 했어도 좀 조정이 있을 줄 알았는데 왜 그 숫자적으로 바뀌는 게 안 보이는 아니, 근데 거예요. 그 숫자적으로 어떤 이제 이 한동훈의 이제 여론조작팀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상할 정도는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아마 실제로 표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네. 그 현재는 조중동과의 대립 구도예요. 그러니까 조중동이 한동훈을 밀고 있는 거고 네. 나머지 범보수가 한동훈을 반대하고 있는데 요 구도가 한번 있었어요 과거에. 언제죠? 이준석 될 때 있었는데 아, 그때도 보수 언론은 완전히 이준석을 응원하고 그냥 이준석으로 밀었고 이 범보수가 반대했었는데 그때 이준석을 비토하는 것보다 지금 한동훈 비토는 훨씬 셉니다. 왜냐면 이준석은 어쨌든 좌에서 넘어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때. 원래 보수를 표방했죠. 표방에서 그냥 예, 박근혜 때 들어왔는데 한동훈은 명백히 문재인 정권의 사냥개다 들어왔기 때문에 이 반이 훨씬 센 상태고 그리고 그때에 비해서 보수가 이제 국힘당에 상당히 많이 들어왔고 정광훈 목사의 입당 운동 때문에 최소한 10만 명 이상 들어왔고 해서 그때도요 이준석이 완전히 엄청나게 완전 압도한 걸로 알았는데 실제 표 깠을 때 별치 안 났습니다. 아 생각보다 아슬아슬했어요 아슬하게 실제로는. 그때 이준석 후보랑 맞붙었던 나경원이 누구였죠? 나경원하고 주호영이 붙었는데 네. 나경원하고 거의 이제 당원에서 나경원이 이겼고 국민 여론에서 이제 져서 그랬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도 저는 표 까면은 사실 이 한동훈의 여론 조작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은 뭐 그렇게 압도하지는 못할 거다. 한동훈 이기더라도. 아니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구도는 좀 단순화해야지 이길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면은 원희룡, 나경원 둘 다 이제 레이스를 하게 되면 구도가 다자 구도라서 좀 복잡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이제 어차피 그 50% 과반 네. 문제이기 때문에 한동훈이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는 그 자연스럽게 지지자끼리 뭉칠 것 같거든요. 뭉쳐서. 근데 하여튼 뭐 이 당내 선거라는 거는 참 예측하기가 어려서 그런데 한동훈은 이길 수도 있고 근데 뭐 제가 볼 때 한동훈이 이기든 지든 관계없이 내전은 계속된다. 아니 근데 장외 보수 세력은 정확히 누구를 지지하는 거예요? 늘 헷갈려요. 지금 지난번에는 뭐 윤상현 후보 얘기도 했는데 윤상현 씨가 생각보다 제대로 못 싸웠어요. 네. 강력히 이제 한동훈을 칠 거라 했는데 별로 못 싸고 오히려 원희룡이 더 세게 치다 보니까 네. 원희룡 쪽으로 많이 넘어가 있죠. 아 지금 네. 원희룡 쪽으로 모이는 거의 분위기예요. 모이는 네, 있죠. 모이는 상황이고 만약에 이제 결선 구도는 당연히 반한이기 때문에 나머지 후보를 밀어주는 구도로. 근데 이번에 이제 이 한동훈 그 여론조작 댓글 불법 댓글 같은 경우가 드루킹 사례가 있다 보니까 너무나 명백한 사례가 이 판례에도 있고 있어서 이거 그냥 안 넘어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한동훈이 당선돼도 다른 한동훈 특검 같은 경우는 저는 윤석열이 막아줄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건 드루킹 불법 댓글 사례가 있고 이게 총선 때까지 이어졌으면 드루킹하고 똑같은 사태가 벌어지는 건 완전히. 이거는 막기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게 만약 특검을 밀고 갔을 때 이건 무슨 명분을 막겠습니까? 일단은 요거는 이제 보수 세력 안에서 이제 가담을 했던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구체적으로 발화를 한 건데 그걸 가지고 뭐 예를 들면 고소 고발 이런 것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체들이? 다 들어왔어요. 고소고발 다 들어왔는데 네. 이게 뭐 검찰이 수사를 할지 안 할지 이제 뭐 확실치가 않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발의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특검법을. 네. 그러니까 다른 한동훈 특검법은 문제가 뭐 막을 수 있지만 이게 만약에 특검 올라갔었을 때 이거를 막아준다 한동훈을 위해서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건 도저히. 근데 아까 분당대회냐고 이제 물어봤던 게 뭐냐면은 최근에 그 양자 이제 원희룡과 한동훈의 그런 양자 다툼이라는 게 자꾸 이제 뿌리의 문제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홍준표하고 유승민 또 세게 붙었잖아요. 결국은 이제 한동훈을 빗대서 유승민에 비유해서 배신의 정치를 또 하고 있다고 홍준표 시장이 강력하게 몰아붙인 거 아닙니까? 그 이면은 당연히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했던 그런 상황에 동조했던 부분들에 대한 비판 정서가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때로 지금 시계가 2017년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렇죠. 그런 거예요? 돌아가고 있는 거죠. 예. 이제 와서 보니까 결국에는 박근혜 탄핵을 보수가 일단적으로 찬성을 하는지 용납을 했는데 결국에는 문재인 정권 5년에다가 윤석열 정권을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이 패착을 줬고
여기다가 또 한동훈까지 또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거 잘못됐구나. 이거 다 들어 엎어야 되겠다. 지금 이런 정서가 있어서 이 네. 싸움이 거칠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 같은 분 또 발끈하긴 했더라고. 표현이 재밌었던 게 그 윤 대통령이 힘 빠지면 누구보다 먼저 등에 칼을 꽂을 자가 바로 코바콩 같은 아부꾼이라고 했는데 코바콩이 뭔지 아세요? 호박콩? 네. 그 인사할 때 그러니까 네. 홍준표가 그러니까 코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이제 인사를 했다는 의미의 표현이라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보수에서 가장 그 무의미한 얘기하고 있는 게 한동훈이 윤석열을 배신할 거기 때문에 한동훈 이건 완전 무의미한 얘기예요. 예, 그건 윤석열이 힘 빠지면 홍준표뿐이 아니라 범보수가 다 때릴 겁니다. 예. 왜냐하면 권력을 잡아주기 위해서 그냥 윤석열은 데려온 용병일 뿐이에요. 근데 용병을 데려왔는데 실제로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뭐 챙겨주지도 못하고 선거 다 깨지고 이러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먼저 보수가 칠 거니까 그건 다 이제 무의미한 얘기들인 거죠. 근데 결국 이제 분당 시나리오 아까 다시 얘기하는 게 2017년에도 그때 분당이 한번 됐던 거죠. 그때가 이제 김무성, 유승민이 나가서 분당을 네. 했던 거죠.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들이 나가서 분당했던 거고. 근데 그때 바른정당 대선 후보로 유승민 후보가 나왔던 거고, 그죠?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 어쨌든간 전신인 자유한국당에 남아서 후보가 된 거고요. 그런 구도. 그러니까 이번에도 만약에 전당대회 끝나면 이번에 분당이면요. 네. 지금 한동훈이 크게 이거 완전 조기에 박살날 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이 댓글 조작이랑 김영철 탄핵 청문회하고 청담동 술자리 이번에 지난주에 재판에서 깨졌습니다. 한동훈. 사실상 그 술집이 소송 걸었는데 뉴탐사에 한동훈하고 똑같은 논리했어요. 야 조선일보가 없다 그러지 않았냐 청담 술자리. 근데 이제 재판부는 그 술집에서 네 술집에서 술자리 없다는 걸 스스로 입증해라. 입증을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그래서 패소했단 말이에요. 술집이. 지금 한동훈이 뉴탐사에다 10억 걸어왔는데 똑같아요. 조선일보가 없다 그러지 않았냐. 그때 재판부가 입증하는데 한동훈 입증 못하고 있거든요. 이게 17일 날 또 선거 나오는데 그러면 청담동 술자리 또 한동훈이 패한다? 이게 한 건 한 건이 사실 한동훈 정치적 생명을 끝장낼 것들인데 이렇게 한동훈이 코너로 몰렸을 때 아마 이제 한동훈 끌어내고 아마 뭐 아까 말한 대로 이 불법 댓글 같은 경우는 범보수에서는 아마 이 한동훈 특검을 지지할 거고 이거 밀고 갈 때 윤석열이 만약에 한동훈 편을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그 분당될 겁니다 그때. 그 시점에 대통령이 만약에 거기서 한동훈 만약에 대표가 된다고 가정하면 대표를 두둔할 경우에 그 분당 시나리오가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분당 얘기하는 거는 한동훈이가 되면은 한동훈이 윤석열을 배신해서 그러니까 그 얘기잖아요. 네. 제 기준 볼 땐 정말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헛소리. 그런 분당은 아니다. 그 분당이 아니고 뿌리로 지금 뿌리 때문에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뿌리로 따지면 윤석열과 한동훈이 한 뿌리죠. 그러니까 분당이 되면 그쪽 뿌리하고 이쪽 뿌리가 갈라지지 어떻게 따로 갈라집니까 이게. 그러니까 자꾸 지금 이제 우리가 언론에서 얘기하는 분당이라는 거는 예전에 17년 따지면 박근혜에 대한 기준점 이런 걸 두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번에 윤석열을 대통령을 기준점에 두다 보니까 그게 이제 갈라질 수 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분당도 박근혜에 대한 수사와 탄핵에 대한 입장으로 분당되는 거예요. 지금도 분당된다면 똑같은 겁니다. 2017년도랑. 그러니까 윤석열 한동훈은 박근혜 수사를 주도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 팀하고 이걸 반대했던 사람들과의 분당이에요.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후보의 전성기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할 당시에 특검팀에 있을 때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인생의 화양연화가 이제 본인한테 그런 시기일지 몰라도 어쨌든 우리 모두는 덕분에 지옥을 겪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맞는 얘기죠. 그래서 원래 좀 보수 주류하고 다른 목소리를 자주 내는 전원책 변호사도 네. 이 점은 한동훈이가 정확히 설명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점은 뭐예요? 이 점,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초기 때 내가 보수를 마음껏 수사할 때 그게 내 인생의 화양연화다. 그리고 그 당시가 이제 법사위에 나가서 한 얘기인데 여기 계신 민주당 의원들 다 나와 같은 뜻 아니었냐. 지금도 나는 생각이 똑같다. 이 부분 대해서 해명을 하라고 지금 전원책 씨까지 날리시고 있는 건데 네. 한동훈이 해명 똑바로 못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네, 동문서랍 하고 네. 있죠. 아니 또 하다 가다 보니까 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그 유승민과 홍준표 얘기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결국은 한동훈이나 윤석열에 대해 서로가 서로를 배신하는 상황이 오면은 이제 뭐 어쨌든 배신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저랑 생각이 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이거는 한 배를 타고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밥그릇 싸움 가능해도 둘이 완전히 죽일 듯이 갈라지는 거는 불가능하다 이건.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나경원 후보가 이게 바로 반윤의 이심 전심이다.
이러면서 오히려 또 이제 다른 식의 갈라치기 나는 한단 말이에요. 예. 솔직히 나경원 씨가 완전히 예. 헛다리를 짚었. 헛다리예요, 김종인 씨가 얘기한 거를 뭐 어떻게 알아들었는지 예. 한동훈 폈는 게 아니잖아. 이 사람 얘기하는 게 한동훈 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둘은 그냥 원팀이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갈랐을 거는 없다. 근데 나경원이나 원희룡은 자꾸 한동훈이 윤석열을 배신할 거라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기보다도 나는 나경원하고 원희룡이 한동훈이 윤석열을 배신할 거라고 믿을 거라고 저는 보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자꾸 저도 아까 보수의 뿌리 얘기하는 건데 그게 이제 갈라서는 기준점이 될 수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이게 이준석이 또 그걸 보고 이준석 의원이 당명과 정강 정책을 지금 국민의힘에 이거를 김종인 전 위원장이 다 만들었던 걸 상기해 봐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나경원 그 의원 후보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대표가 되면 당원들과 함께 당명부터 바꾸고 정강 정책 혁신을 추진할 거다. 이렇게 나섰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디테일한 문제들 같아요. 뭐 당명이니 정강 정책 이런 것들은 네. 디테일한 문제고 핵심은 보수가 분열되고 괴멸되고 윤석열 같은 사람을 불러다가 대통령 만드는 이상한 행태를 보이게 된 거는 박근혜 탄핵 문제거든요. 여기 대한 입장이 가장 큰 중요한 이제 분기점이 돼가지고 박근혜 이 수사와 저는 탄핵은 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탄핵 정치적으로. 근데 네. 윤석열 한동훈의 수사가 정당했다고 보는 사람들과 이거 부당했다고 보는 사람들은 이건 도저히 같은 배를 탈 수가 없어요. 이게 조중동하고 지금 가장 큰 차이 이 제야 보수들하고. 그러니까 이 설사 그 당시에 박근혜 탄핵을 찬성을 했던 원희룡 같은 찬성한 사람은 네, 정치적 올바름에 근데 준하더라도 지금 예. 이제 어쨌든 이 사람 지금 이제 이 정책 입장 때문에 그렇지만은 수사는 잘못된 거 아니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핵심은 윤석열 한동훈의 수사예요, 수사 문제. 그리고 그게 수사가 잘못됐다 그러면은 김영철 이 검사 탄핵 같은 걸 찬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수사를 다시 들여다보자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김영철 이 탄핵 청문회에 고영주, 신혜식 등등 보수인사 18명이 지지 성명 보냈다니까요. 예. 그런 상황이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게 좀 뿌리 논쟁으로 자꾸 가고 있는데 그 결들이 좀 약간 여러 갈래인 것 같아서. 제가 결혼 간 네. 윤석열 한동훈 수사 문제라고 그냥 네.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이거는. 말씀하시는 그리고 거고. 그 문제이기 예. 때문에 이거는 합의가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김종인 얘기하기 그런 걸 수 있죠. 경제민주화.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진보적인 성향의 그런 정책 아니냐. 근데 정책이라는 거는 네. 그 시대마다 시대 정신? 네. 예를 들면 갑자기 국민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 다 굶어 죽게 생겼다 그러면 뭐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그 정책 가지고 논의할 수 있는 좀 상황은 아니고. 네. 요 얘기도 좀 하나 더 해볼게요. 그 보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된 수사가 어쨌든 검찰이 진행 중인데 최근에 보도 나온 거 보니까 이제 대통령실 행정관 김건희 여사를 보좌하는 사람이겠죠. 이분이 이제 이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명품백을 받고 나서 김건희 여사 가방을 돌려주라고 지시했었다. 근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자기가 잊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이겠죠. 수긍이 가십니까? 그러면 네. 대통령 기록물에 어떻게 네. 넘어갑니까? 그러니까 네. 돌려줄 거라 그랬으면은 네. 김건희든 행정관들 쥐고 있다가 돌려줘야지. 대통령 기록물에다가 넘겼다면서요. 거기서 보관하고 있다면서요. 네. 다 거짓말이죠 지금 저거.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하면서 김건희 여사 이제 법률 대리인 같은 경우에도 목소리를 좀 내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권익위에서도 처벌할 규정이 없어 종결을 했다는 논거랑 똑같은 거죠. 일반인 같으면 각하할 사안이다 이게. 근데 물론 뭐 영부인이라고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불러서 조사하려고 그러는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국민권익위 자체도 잘못됐지만은 네. 국민권익위는 김영란법만 바라보는 쪽이고, 그러니까 청탁이 없다는 전제로 갔던 거고, 근데 지금 좀 최재형 목사는 청탁을 했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경찰 수사는 권익위와 관계없이 가는 거죠. 전제가 달라, 수사의 전제가 달라. 근데 뭐 청탁 목적에 대해서도 보도 나오는 것들만 보면은 건건이 막 이렇게 잘 블로킹을 한 것처럼 이제 엄청나게 이제 궤변을 늘었는데, 네. 하여튼 권익위에서 끝났으니까 왜 수사하냐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하는 거예요. 권익위는 김영란법만 수사한 거고 청탁이 없다는 점 수사한 거고 어쨌든 경찰에다가 고발자나 제보자인 최재형 목사는 청탁이 있었다고 주장하니까 네. 그건 당연히 수사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야당이나 진보 진영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국정 개입을 뭐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거나 뭔가 이제 이런 농단의 그런 원흉이라고 자꾸 이렇게 몰아가는 경향이 있는데 보수 진영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은 일단은 김건희 편을 들고 있다가 네. 잘 들고 있다가 이 진중권 폭탄 터져가지고 지금 헤매고 있죠. 김건희 국무를 지키자고 깃발 들고 있다가 네. 진중권이 이 보수 쪽 표현 들으면은 이 썩어 빠진 기회주의 좌파가 김건희하고 57분을 통화하고 김건희는 뭐 진중권 내가 움직인다 이러버리니까 지금 김건희 김자도 안 꺼내고 있어요 보수에서 지금. 원래는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핍박이라고 여기는 분위기가 중론이었는데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약간 좀 사라지고 있다는 진중권 거예요. 한 방울 끝났어요 그 문제는 완전히. 예. 아, 그리고 이게 원래 보수 전략은 한동훈만 제거한다는 전략이었는데 여기가 흔들리는 게 아니 한동훈 뒤에 진중권, 김경루 있다 그랬는데 김건희 뒤에도 있어 이러면 한동훈 제거해도 의미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이제 이 팀이 나는 겁니다. 한동훈, 윤석열, 김건희 팀은 나누게 돼 있고 보수팀 나누게 돼 있는 거죠. 아. 그리고 그 팀에 이제 진중권이가 들어가겠죠 그쪽에.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팀에는. 그러면 결국은 이제 한동훈 만약에 그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인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을 수 있다는 예고편일 수도 있겠네요. 아니 계속 이제 아까 말한 한동훈의 그 3대 사건은 그냥 끝날 사건이 아니거든요. 이거 특검까지 갈 사건들이니까 이거 가지고 계속 밀어붙이겠죠. 그래서 한동훈이 그걸 버틴다? 어려워 보입니다. 쉽지 않아 보인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정치권의 다양한 현안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주어진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이제 아쉬운 말씀을 좀 하나 전해야 되는데 우리 변희재 대표님 사실은 이 우리 경향TV 1등 공신 아니십니까? 개국 시작부터 이렇게 해왔는데 그 이제 월요일마다 나오시다가 이제는 좀 부정기적으로 나오시게 됐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6개월 동안 함께 해주셨으니까 좀 어땠는지 좀 소감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유튜브나 론칭에서 띄우는 게 쉽게 볼 수도 있는데 이제 너무 많잖아요. 또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인데 네. 어쨌든 뭐 처음부터 같이 해가지고 뭐 어느 정도 기대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네.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성공적으로 론칭을 했다. 론칭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다른 기획도 해보고 네. 다른 뭐 인물도 찾아보고 이럴 때가 왔기 때문에 네. 저는 저뿐 아니라 이른바 뭐 개국 공신들부터 원래 쳐내는 게 맞아요. 원래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래서 영역도 확대해보고 여러 가지 실험하는 과정에서 네. 또 그러다가 또 이제 또 기획 맞으면 하는 거고. 네. 경향신문 TV가 이제 적절하게 이제 변화를 모색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또 이렇게 변화를 좀 시도해 보겠지만은 정말로 요즘 다 정치 유튜브계가 정체돼 있고 좀 어렵잖아요. 그 예를 들면 시사 폭격 같은 경우에는 워낙 팬들이 많지만은 그것도 요즘 보면은 예전보다는 좀 빠지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보수 유튜버인데 네. 보수 독자가 다 빠졌다가 보수 독자가 다시 들어오게. 다시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게 돼서 지금? 한동훈 네. 문제로 다시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막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변화들에 대해서도 이제 아마 경향신문에서 잘 이제 모니터링 네. 해가지고 적절한 계획들을 할 것들은 많을 겁니다. 근데 뭐 여하간 저희도 이제 중요한 그 사안들 특히나 이제 우리 변 대표님이 뭐 전에 이제 소나무당 정치 활동도 하셨지만은 또 국면마다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럴 때 특별하게 모셔서 좀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네. 이제 여기서 이제 다들 뭐 특화된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네. 특화 문제는 보수 움직임을 보는 거예요. 전체 움직임. 네, 보수 움직임을 이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것도 이제 보수끼리만 하는 언어가 아니라 네. 보수 움직임을 좀 다양한 국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아니 제 뭐 이게 사실은 뭐 그냥 우스갯소리 드리는 거지만은 여기에 빠져서 사람이 더 올 수도 있겠네요. 저는 이제 보수 독자들을 다시 잡아야 되는 이제 그러니까 제 네. 입장에서 정체성을 의심받고 있었는데 약간 지금 보수 독자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서로 민민하고 있고. 네, 아무튼간에 뭐 꼭 좋은 기회로 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개국했던 김용민이도 나가나요? 네, 김용민 뭐 네. 이제 그 평론가께서도 안 나간다고 우기면 저한테 개국 공신들 원래 물러나 주는 게 맞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간에 변 대표님 덕분에 경향TV가 많이 성장했다는 점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우리 변 대표님 안 나오신다고 월요일에 안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네, 좀 적절히 좀 들어와 주셔야지 저희가 좀 버틸 수 있으니까 여간 앞으로도 모실 기회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구경의 정치비상구는 내일 오후 4시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향TV 구독, 좋아요, 팟빵에서도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뭔가 좀 약간 급하게 오신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주도 출장이 좀 있어가지고 네. 김포공항에서 지금 그때 달려왔는데 네. 저 마포에 사무실이잖아요. 알죠, 예. 여기까지 택시 내비 찍으면 딱 10분 항상 12분 떨어졌어. 네. 딱 맞았는데 20분이 걸려버렸네. 이것도 뭐 유도 세력 있는 거 아니죠? 이렇게 20분으로 늦게 해야 돼요, 혹시? 요즘에 예. 내비 시간이 거의 잘 맞거든요. 네. 또 가깝잖아요, 이게. 근데 그렇죠, 이런 경우가 예. 없는데 하여튼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오늘은 뭐 전반적으로 파란 느낌입니다, 좀. 그냥 네. 제주도 오자마자 그냥 옷 갈아입고 바로 주섬주섬하고 보이는 거 오셨군요. 그냥 예. 아니 오늘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계속 이제 국정 지지율 여론조사 기관 여러 개잖아요. 네. 뭐 갤럽도 있고 리얼미터도 있고 다양한데 좀처럼 그 박스권에서 좀 못 벗어나는데 보시기엔 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못 벗어난다는 게 네. 상승도 안 되지만은 20% 밑으로 추락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걸 그러니까 물어보는 이게 거예요. 예. 이른바 이제
무조건 민주당이나 이쪽 집권만큼 막아야 되겠다는 완전 골수 보수 노년층 그걸로 지금 버티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똘똘 뭉친 지지율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다. 네. 그걸로 그냥 계속 거의 뭐 사실상 거의 집권하자마자 사실은 갤럽에서 20% 초반 찍은 적이 있었어요. 집권하자마자. 그리고 저 모닝 컨설트라고 저 외국계 회사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계속 19%, 18%, 20%. 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네. 사실은 집권하자마자 지금까지 지지율이 변동이 없는 겁니다. 큰 변동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여하간 이제 국정 동력이라는 거를 지금 얘기하기가 좀 3년 차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뭘 바꿔보겠다고 지금 이것저것 해보곤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지율이 낮다는 거는 뭔가 치고 나가기가 어려우니까 국회 상황도 그렇고. 근데 사실은 치고 나간 게 일단은 입법을 못 하잖아요. 입법을. 지난번에도 한 100명대 초반이었고 지금도 이제 총선이 100명 초반이니까 네. 입법이 불가능하면은 야당과 협치를 통해서 입법할 수밖에 없는데 입법을 포기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입법을 포기하니까 국정을 밀어붙이는데 일단 한계가 있죠. 입법 안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법 안에서. 그래서 시행령만 손보는 막 그런 식으로 하니까 네. 실제로 뭐 그렇게 크게 바꾼 것도 없어요. 아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회에 이제 국민동의 전 아까도 이제 박지원 의원님하고도 얘기 나눠봤는데 이제 그게 등장을 하면서 민주당에서도 조금 더 약간 그 수위를 높이는 분위기가 좀 느껴져요. 아직은 뭐 이렇게 100만 명까지는 안 찼는데 그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뭐 탄핵 청원 동의 얘기를 언급을 했고 그다음에 뭐 방통위 운영 방식을 주고도 중대한 법률 위반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명시적으로 뭔가 그 이유를 기약하는 듯한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자,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중간 선거들을 치릅니다. 이제 주로 2년에 한 번씩 치르게 돼 있죠. 네. 하원이 이제 2년에 한 번이니까. 그러면은 거의 이제 이 정치 문화가 내각제 같으면은 국회 의석을 이제 과반을 뺏기면 정권이 교체가 됩니다. 그냥 당장에. 네. 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야 도저히 못 해먹겠다 그러면은 그냥 국회 해산하고 뭐 총선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방법이 있는데 대통령제는 임기가 5년 딱 교정돼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네. 탄핵이 아니었을 경우에 어떻게 5년을 유지하느냐? 중간 선거나 이런 뭐 선거에서 이 패하게 되면 집권당이 국정운영 바꿔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부시 정권이 이 초반에 강경하게 밀어붙이다가 이 중간 선거에서 한번 대참패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부시의 최측근인 럼스펠트 국방장관을 해임을 시키면서 국정운영을 바꾸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선거를 그런 식으로 이미 제도가 해놓은 거예요. 2년마다 선거 치르니까 대통령 임기를 보장해 주신 대신에 내가 대통령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 그게 안 되게 만든 겁니다, 이게. 정치 문화 자체가. 네. 근데 우리는 지금 재보궐도 아니고, 뭐, 무슨 중간선거도 아니고, 총선에서 네. 이렇게 됐으면은 국정운영이 바뀌었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근데 안 바뀌고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이러면은 이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야, 이거 3년 내내 이거 이래야 되나, 이거? 그 3년 동안 일이 안 될 거 뻔하잖아요. 그렇죠. 예. 뻔하잖아요. 그러면. 교착이 되겠죠. 그럼 3년 동안 계속 이렇게 나라가 망가지는 거를 보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여론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 럼스펠트 얘기하셨는데 뭐 비근한 예가 될진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이제 아끼는 장관들이 있고 그중에 뭐 이상민 장관 이름도 최근에 또 거론이 됐잖아요. 예를 들면 주요한 포스트에 있는 장관들을 바꾸는 개각이라도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4월 10일 총선 이후에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 석 달 다 돼가는데 개각을 한다 그랬었어요, 분명히. 네. 하는 것처럼 하더니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 분명히 교체한다 그랬거든요. 교체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이런 거 있겠죠. 한덕수 총리 교체했다가 총리 후보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니까 네. 동의가 안 되는 거 있지 않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실제로 총선 전하고 지금 국정 운영 스타일이 바뀐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 장관은 바꿀 수 있잖아요. 그냥 밀면 되잖아. 예. 바꾸고 뭐 어쨌든 임명동의안이 필요 없으니까. 네. 근데 사실은 장관을 이제 또 인사청문회 해가지고 인사청문회 또 부적격 판정 내렸을 때 또 밀어붙이면 뭐 똑같은 거죠. 바꾸나 안 바꾸나. 아니 그러니까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수가 떠오르는 게 그럼 이번에 어쨌든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잖아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그걸 계기로 또 이제 뭐 이렇게 사람을 여러 명 바꾼다거나 뭐 이런 수를 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나리오 중에는. 근데 이게 원천적으로 이 윤석열 정권이 그 전에 했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대국민 사죄를 하고 그냥 바꾼다는 거는 사실 특검을 한두 개 받는 게 더 큰 의미인데 네. 그걸 막다 보니까 뭐 개각이고 뭔고 다 필요 없는 거죠. 일단 특검 막는 데다가 똘똘 뭉쳐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골수 보수 노련층으로 딱 이 빗장수비 한 다음에
뚫을 테면 뚫어봐라. 우린 버티겠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은 3년 동안 이럴 거냐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3년 동안 이럴 거면 야당도 그러면은 야당 입장에서는 야, 이대로 가만히만 있으면 우리가 집권할 텐데 이럴 텐데 3년 너무 길어요. 그렇죠. 너무 길어서 이미 온 게 앞에 2년밖에 야당 안 돼요. 지지층이 예. 거의 뭐 190석까지 모아줬는데 니네가 무슨 수라도 10억, 10석을 가져와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럼 우리 3년 동안 우리 죽으란 얘기냐. 이제 이 항의성 이제 이게 지금 이 국민청원이거든요. 윤석열. 네. 야당도 아마 그렇게 이 침대 축구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결국은 그 야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21대 최혜병 특검법이 다시 돌아와서 통과를 못 시켰잖아요. 다시 이제 발의를 하고 이제 국회 본회의 투표를 앞두고 있는데 지난주에 보면은 뭐 일부 해병들 같은 경우 예비역들 같은 경우에 뭐 집회도 열고 다시 한번 강력히 이게 불을 붙이려고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이 받아주든 뭐 그 야당이 뭐 여당 일부를 설득한 이래야 되는데 이것도 좀 약간 도돌이표 될 상황이잖아요. 아, 그 만약에 네. 탄핵을 하려면 어쨌든 보수의 일각을 무너뜨려야 돼요. 빗장수비를 무너뜨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 108석이지만 이 8석을 빼내면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죠. 예. 108석에 당선되는 대부분이 이제 그뭐 한동훈 윤석열이 찍은 비례대표 아니면은 보수가 강세를 보는 지역밖에 더 남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영남권 아니면 TK 뭐 저쪽에 강남권이니까 108명 중에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기 지역구에서 가만히만 있으면 당선되는데 그 사람들은 뭐 정권을 뺏기든 말든. 그러니까 이제 세력적으로 보수 세력을 당기든지 무너뜨려야지만 탄핵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190석까지 만들어줬지만은 사실 탄핵이 야 10석도 못 데려와 하지만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거 돌파하는 게.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묘수들이 몇 가지 제안이 나옵니다. 뭐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상대로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아. 한동훈 후보한테 야 네가 최혜병 특검법 중재안 냈으니까 그러면 중재안 나누면 손들 국회의원들 15명 모아라. 뭐 이런 얘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네. 그거는 지금 이제 대법원장 추천이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 때문에 변협회장으로 넘어가는데 네. 변협이 완전 오용화됐거든요. 이 정권 들어와서 이게 검찰 정권의 특성인 것 같아요. 변협이 정권 따라서 그렇게 이 막 부침이 센 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변호사 단체들이 보수도 있고 뭐 진보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균형을 네. 맞춰줘서 예를 들면은 변호사의 그 간부들을 민변 쪽하고 이제 뭐 한반도변이라는 이제 네, 한변. 네. 이렇게 맞춰준단 말이에요, 균형들을.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본 중에서 이번 변협만큼 무너진 데를 처음 봤는데 노골적으로 친정부 쪽에 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 변협에서 추천하는 특검 검사는 더 과장해서 얘기하면은 윤석열이 꽂는 거랑 비슷하다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대충 공화시킬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는 윤석열이 개입을 시인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되니까 개입 여부해 가지고 거짓말로 이제 가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사실은 로비 문제가 굉장히 큰데. 그렇죠. 왜 그래 그 추동했는가? 로비를 예. 수사하려면 이거 정말 빡세게 수사해야 되는데 윤석열하고 가까운 쪽의 변호사를 그냥 특검 안 치면은 대충 덮어버리면 끝난단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 한동훈 안이 굉장히 위험한 아니에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아니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에서는 지금 보면 국민의힘 당권주자들 사이에서는 그 3대1로 한동훈한테 이제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현상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사실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 세 명이 지금 이 한동훈만은 제거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그 제거하겠다는 이유는 사실은 한동훈이 정통 보수 세력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에서 보수 인사 200명을 감옥에 보낸 사냥개 역할을 했던 홍준표 표현대로 네. 그게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은 뭐냐가 문제가 되니까. 근본적으로 나오겠지. 그러니까 홍준표 같이 아주 철면피를 깔고 똑같은 인간이지만 윤석열은 대통령 됐으니까 넘어가고 네. 한동훈부터 제거하겠다. 근데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못하고 한동훈이 윤석열을 배신하고 있다. 이제 더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20년 직인데 갑자기 이렇게 척을 지기 시작했다.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거기는 그 윤상현이고 원희룡은 나경원이고 윤석열 한동훈보다 가깝습니까? 두 사이보다? 훨씬 그렇죠. 원초적으로 훨씬 따지면 다 가까운 그렇겠죠. 사이고 예. 나 정말 나는 게 한동훈 말이 맞다 보는데 진짜 윤석열이 위험에 처하면은 윤석열을 위해서 몸을 던질 사람은 한동훈이지 윤상현이 몸 던지겠어요? 나경원이 던지겠습니까? 그거?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캠프 측에서는 이제 나머지 3명 후보들이 공한증이다. 한동훈을 겁내기 시작했다. 아무래도 이제 내가 당선이 될 것 같으니까 그 배신의 정치라는 걸 앞세워 가지고 나를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갈라치기 하고 있다.
뭐 이런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이제 원희룡 같은 경우는 코너로 몰려버렸는데 박근혜 탄핵을 얘기하면서 한동훈이가 오면은 윤석열 탄핵된다고 주장하니까 원희룡은 박근혜 탄핵을 찬성했거든요. 아 그때 찬성했어요? 네. 네. 그렇게 탈당하지 않았습니까? 유승민하고 같이 해서 네. 바른미래정당 있지 않았습니까? 이 한동훈 쪽에 그 박정원 의원이 네가 박근혜 탄핵을 주도하지 않았냐 그때. 근데 이제 와가지고 뭐 박근혜처럼 윤석열이 탄핵당할 수 있다고 우리 막아야 된다. 앞뒤가 안 맞지 않냐. 이 역공을 엄청 막아고 있는 거죠. 오히려 지금 그게 그 주객이 바뀌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거는 이 범보수 진영 이거 뭐 장외에 있는 정강훈까지 포함해서 만약에 한동훈을 제거하려고 그러면은 철면피를 깔고 홍준표처럼 하든지. 자, 어차피 윤석열 한동훈은 문재인의 사냥개로 보수를 죽인 사람들이다. 근데 대통령 권력 가지고 있으니까 윤석열 넘어가고 한동훈 우리가 용납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붙었지 아니면 윤석열하고 같이 붙던지 뭐 그런 정도 해야지 지금처럼 윤석열 한동훈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간다면 아마 큰일 날 거예요, 그 사람들. 오히려 답이 정치적 명분까지 예. 다 사라질 수가 있어요. 아니 근데 약간 관역도 약간 정교하게 가는 흐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난 총선 공천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하기 시작했던데 그 장해찬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보니까 국민의힘의 지역구 득표율이 45.1%다. 반면에 국민의 미래 득표율은 36.67%에 불과하다. 8.43% 어디 갔냐? 이건 네 잘못이다. 이런 프레임 같아요. 아니죠. 비례는 조국 신당이 들어왔잖아요. 네. 지역구는 조국신당 안 들어왔잖아요. 안 들어왔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지역구 후보들이 높겠죠. 비례보다는. 그거는 뭐 비례 공천을 잘못했다기보다는 그 선거 구도니까 그걸로 한동훈을 공격하는 거는 논리적이지 않는 거고. 근데 다만 이제 이 장해찬하고 도태우 같은 경우는 자기들 당했잖아요, 한동훈한테. 그렇죠. 네. 그 이제 이 낙천되는 과정이 굉장히 이제 뭐 그저 뭐 말끔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좀 굉장히 안 좋았죠, 이 총선 이 구도에. 특히 이제 장해찬보다도 도태우 같은 경우는 3번에 걸쳐서 사과를 시켰단 말이에요. 이거 5.18 현대사 문제. 넘어가려고. 예. 그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3번의 사과를 하고 또 잘라버렸기 때문에 도태우 같은 경우 아주 인격살인 당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보수층이 많이 돌아선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 책임을 물 수 있지만은 너 때문에 비례대표가 안 됐다는 것은 그건 구도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아니, 왜냐면 원희룡 후보가 이제 또 얘기를 했는데 듣보잡 공천, 뻐꾸기 공천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매우 이례적인 비례대표 연임, 징계 전력자 비례대표 공천 등 지난 총선에서 있었던 듣보잡 사천에 대한 조사와 책임자 규명 또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제가 봤던 비례대표 공천은요, 그냥 무난한 그냥 공무원들하고 그냥 있는 사람들을 그냥 적당히 공천했어요. 그러니까 공천이 파격적이고 실험적이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뭐 과거 공천보다 정말 엉망진창으로 사천을 했냐 또 그것도 아니고 그냥 별 그냥 그 색깔 없는 공천이었어요. 그냥 그 정도로. 그러니까 뭔가 잡음을 줄이기 위한데 방점이 찍혀진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이 비례 연임 조건한 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뭐 저쪽에 네. 뭐 민주당도 있지 않았습니까? 비례 연임한 사람. 맞아요. 예. 전례가 없는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리고 김종인 씨 뭐 비례 5번도 했는데. 그걸 다 한동훈 너 때문에 졌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아니 근데 또 이제 전당대회 이제 두고 드러난 여러 가지 용어 전쟁들이 있잖아요. 보니까 이제 원희룡 후보는 업윤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대표가 될 거다. 그 앞에는 뭐 창윤이라고 내 윤석열 정부의 창업에 굉장히 기여했던 개국 공신이기도 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이제 상대방을 향해서는 전륜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넌 윤석열과 이제 단절돼 있다. 완전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근데 이게 다 용어들이 너무 대통령한테만 빨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용어들이 또 잘못됐어요. 네. 창업 공신은 한동훈입니다. 네. 누가 봐도 한동훈이고 원희룡이 뭐 한 거 뭐 있습니까? 창업 공신이 그러니까 자꾸 이 윤석열 한동훈이 저는 범죄 공동체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 범죄를 같이 강력하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예, 변 대표님은. 범죄를 같이 저지른 사람들은요. 그거는 한 배를 탈 수밖에 없어요. 둘 중에 누구 하나 잡히면 같이 잡히게 돼 있는데 약간의 감정 싸움과 밥그릇 싸움 갖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원희룡 같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치니까 한동훈 입장에서 가소로운 거죠. 네가 나보다 윤석열 많이 알아? 네가 나보다 김건희 많이 알아? 김건희하고 한동훈하고 카톡을 300개를 주고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사회생활을 한동훈보다 더 폭넓게 했을 텐데 네.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의 부인의 연락처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애초에. 근데 그 부인하고 카톡을 뭐 300개를 한다?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람들은 김건희, 윤석열, 한동훈은 범죄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관계의 깊이나 뿌리가 다른 후보들하고 한동훈 후보가 대통령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요. 네. 지금 보수 일각에서
일단 약간 말하면 윤석열은 제끼고 한동훈이 박근혜부터 모든 조작 날조 수사, 태블릿도 조작 날조 수사했고 지금 장시호 녹취가 이제 김영철 검사 탄핵으로 지금 터질 텐데 이거 전부 다 한동훈 조작해서 보수를 죽인 거다 이렇게 지금 치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왜 머뭇거리냐면은 이게 윤석열까지 그러니까 특검제 4팀에서 벌어진 범죄예요 전부 다. 그 팀장이 윤석열인데 한동훈만 도려낼 수 있겠냐 이거 문제에서. 그러니까 이거 지금 보수 진영이 지금 만들어 놓고 지금 못 발표하는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한동훈 윤석열은 원팀이라는 거죠 이게. 그렇군요. 근데 보니까 최근에 나원 연대설도 약간 좀 수그러드는 분위기인 게 나경원 의원이 굉장히 세게 손을 긋더라고요.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 처음에 좀 약간 같이 해보자 이런 느낌도 있었는데 나경원 의원이 너무 세게 그으니까 원 후보도 들어갈 공간이 없네. 일단 그 무슨 이 친윤기라는 사람들이 교통정리를 잘못해가지고 네. 나경원이 친윤 후보로 준비하고 있는데 원희룡을 끌어들여가지고 이 판을 흐린 것도 있고 생각보다 원희룡이 한동훈을 못 잡고 있으니까 좀 그렇잖아요. 서울시장을 노리고 있는 나경원 입장에서는 한동훈이 당대표 될 수도 있잖아요. 굳이 원희룡한테 붙을 필요 없죠. 그냥 자기는 적당하게 그냥 이미지 관리해서 오히려 오세훈이랑 손잡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차기 서울시장 주자만 되면 되기 때문에 원희룡과 이제 손잡는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면 매번 이제 비슷한 질문을 이렇게 드리는 것 같은데 지금 계속 상황은 약간씩 바뀌는 시각 변하는데 그 넷 중에 누가 좀 분위기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될 거 말 거 상관없이. 분위기는 관계없이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원희룡이 한동훈하고 논의해서 지는 이유는 탄핵을 찬성했기 때문에 지금 꼼짝 못하고 있는 건데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이 윤상현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박근혜 친박이니까. 네. 나경원도 찬성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상현은 태극기 집회를 뭐 저랑 같이 태극기 집회 매주 같이 했었기 때문에 지금 이 탄핵 문제 가지고 지금 한동훈 쪽이 야 원희룡 네가 찬성하잖아 이렇게 나왔을 때 한동훈 네가 조작해서 원희룡 속인 이렇게 칠 수 있는 명분은 윤상현이 갖고 있어서 윤상현 의원 쪽이 자료를 다 지금 갖고 한동훈이 수사하는 가지고 갖고 역시 터뜨릴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이니까 단 하나 문제는 이게 윤석열까지 덮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니까 윤석열이 한동훈하고 손을 완벽하게 잡을 가능성이 없죠. 뭐 저는 제가 보수 진영하고 좀 다시 이제 요 문제 때 한동훈 때문에 자주 만나고 하는데 네. 너희들 한동훈만 제거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만약에 니네들이 박근혜 조작 수사로 한동훈을 친다면 윤석열하고 싸울 각오하라고. 그리고 니네들이 이렇게 하면은 100% 윤석열을 한동훈 손잡는다. 이래서 지금 저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최고위원들은 좀 어떻습니까?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제 뭔가 자격심사에서 다시 살아났는데 그 기본적으로 보수의 밑바닥 정서는 최고위원 후보들에서 어떤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 자유통일당하고 저 국힘당에 이중 당적자들이 10만 명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 지난번에도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는데 김재원이 거의 1등 했던 분은 그 10만 명이 움직였는데 맞아요. 지금 탈당 안 했습니다.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당대표보다도 오히려 좀 보수 쪽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겠죠. 그러면 김재원 전 최고 같은 경우에도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됩니까? 봐야죠. 예, 지금 상황의 분위기 같은 지난번하고 경우에는. 뭐 상황 달라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이 얘기는 좀 해보고 싶어요. 그 조 바이든 대통령하고 이번에 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죠. 이렇게 TV 토론 붙었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 대통령 토론 중에서 이렇게 일방적인 경우도 거의 없는데. 예.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미국이 남의 나라긴 하지만 한국에 끼치는 영향이 너무 심대하잖아요. 특히나 우리가 또 외교 노선적으로 걸어온 길들이 바이든 정부에 발맞춘 게 많다 보니까 이거 사실 바이든 나가라고 하는데 보시기에 어때요? 아니 이제 거의 이 정도면은 거의 결정이 났다고 봐야 돼. 미국 대선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바이든 재집권 실패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외교안보 정책이 너무 달라가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완전히 그냥 바이든 노선으로 가 있으니까 예. 이거 다시 다 들어엎어야 돼. 다 들어엎어야 돼 이거. 그것도 엄청 복잡할 겁니다 이거 지금. 아니 왜 그러냐면 당장 생각나는 게 일단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 인터뷰한 내용 보면은 주한미군 관련해가지고 일단은 돈 제대로 안 주면 철수돈은 감축하겠다고 거의 공언을 해놓은 상황인데다가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발 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노선이 가장 이제 일반 미국 노선과 다른 거는 친러 정책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중국을 고립시키면서 러시아와 손잡겠다 이거기 때문에 원래부터 우크라이나 전쟁 때 트럼프는 이 제야 있을 때부터 계속해서 이 푸틴 쪽을 지지했었으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는 순간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나는 겁니다. 이거. 그럼 우크라이나도 그냥 사실은 거의 패전이 확실시 되는 거 아닙니까? 되면서,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러시아도요.
자기가 목표한 땅까지만 더 밀고 들어가지 않아요. 여기서 멈춰서 시간 끌고 있는 겁니다. 그럼 트럼프가 들어오면 정리가 될 거기 때문에. 대선이 끝나면. 근데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이 동북아 이제 러시아가 달라진 거는 원래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반발 빠져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네. 친남한 노선을 갖고 있었는데 완전히 들어왔잖아요. 지금은 중국보다 더 세게 들어오면서 네. 강력한 친 김정은 노선 됐으니까 이 부분이 이제 국제정세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트럼프 자체도 김정은을 무슨 악의 축으로 본다거나 그렇게 안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 트럼프의 노선 가장 중요한 거는 악인이라 하더라도 적당히 있는 게 국제질서에 도움되면은 없앨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이 네오콘하고 다른 겁니다. 네오콘은 뭐 후세인이 뭐고 악마로 만들면은 그 당위로 마치 십자군 전쟁같이 쳐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네. 트럼프는 악마라 하더라도 이 사람 때문에 뭐 질서가 그냥 유지되면은 나도 이러기 때문에 푸틴과 트럼프가 손잡고 강력한 친 김정은 될 수도 있어요. 저런 상황 같은 경우는. 근데 이러면 한국은 배제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저는 우리 나라의 그런 정치 지형이나 그 걱정이 너무 되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일단 이거는 네. 이제 한반도는 이제 푸틴하고 트럼프가 다 결정해버릴 겁니다. 이거는.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산발 빠져서 협조할 거고. 그러면 네. 그 둘이 한반도를 어떻게 요리할지 우리 알 수도 없어요.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트럼프는 아마 윤석열 같은 스타일을 전혀 신뢰하지 않을 테고 아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네. 일본하고도 더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각제잖아요. 네. 재빠르게 친 트럼프로 또 바꿀 거고 그 사람들. 이게 대통령제에서 내각제는 이게 탄력적이기 때문에 또 확 바꿔버릴 겁니다. 교체가 가능하기 교체가 때문에. 가능해서. 그러면은 러미 1이 또 요리하면은 이게 딱 정확히 거의 뭐 100년 전에 나라 뺏길 때 비슷하게 가는. 비슷하게 가는. 그처럼. 그게 그런데 기본적으로 고종이라는 이 지도자를 국제사가 신뢰 못했기 때문에 네. 얘 말 들을 것도 없어 우리 알아서 할게는 했는데 지금 윤석열은 말 듣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오히려 그 미국 대선이 사실은 우리 한국 정치의 지형을 또 크게 한번 흔들어 놓는 요동치게 하는 큰 변수가 저는 될 솔직히 수 있겠네요. 그 예. 우리가 나라를 왜 뺏겼냐 했었을 때 사실은 그 당시에 가장 좋았던 방법은 고종을 폐위시키고 민주공화정으로 가는 게 맞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일본이 먹더라도 그러면 우리는 이 민주공화정이니까 국민투표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갈 수 있었는데 네. 실제로 고종이 이토이루미 앞에서 백성들에게 의견 묻겠다 했을 때 이토이루미가 네가 왕인데 뭘 물어보냐 네가 결정한데 이런 모욕을 당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고종 폐위가 안 됐기 때문에 나를 뺏겼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만약에 트럼프 집권하고 푸틴하고 트럼프 손잡고 있으면요 우리 윤석열 무조건 끌어내려야 돼요. 그런 국제 정세가 그렇게 네. 하면서 일단 푸틴이 신뢰 안 할 거 아닙니까? 트럼프 이전에 네. 푸틴이 일을 갈잖아요 윤석열 하면은 러시아한테 얼마나 까불었습니까? 그 쓸데없 그리고 무슨 또 말을 만약에 미국의 바이든의 압력으로 어쩔 수 없이 우크라이나 도왔으면 말은 네. 말은 조심해야 되는데 말로 덤볐잖아요. 말로 이런 거 덜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가 만약에 푸틴이면요 트럼프한테 내가 이 윤석열만큼 내가 손봐주겠다. 이건 못 참겠다. 이럴 수 있어요. 국제 정치가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또 완전 박살난 한국 경제가 박살난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니 또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자랑으로 삼는 게 이제 바이든과 만나서 뭐 교류하면서 받은 뭐 선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굉장히 전시적으로 많이 하고 노래 있는데. 부르고 뭐. 네. 이제는 그러면은 한국 지도자는 그 러시아 노래 부를 수 있는 사람 골라야 됩니다. 이거. 모래시계 그 백학이라는 거 부를 사람 골라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정치권의 다양한 현안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습니다. 우리 변 대표님 오늘 저녁 때 어디 가십니까? 지금 제가 이제 오늘 제 개인 방송 못해서 네. 바로 개인 방송을 하고 스픽스에 7시 50분에 방송하고 오늘도 7시 50분에는 그러면은 우리 김미화 네. 제가 같이 하는 거고 또 누구 나오십니까? 노영희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고요. 네. 알겠습니다. 구경의 정치비상구는 내일 오후 4시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향TV 구독, 좋아요, 팟빵에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 대표님 뭐 이번 주에 시작을 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는 어제 한동훈 출마 관련해서 네. 보수 진영이 워낙에 긴박하게 움직여서 저는 뭐 자연스럽게 좀 약간 떨어져 있던 보수들과 다시 소통이 시작돼가지고 뭐 엄밀히 말하면 이제 한동훈 퇴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보수 세력들이 지금 다시 뭉치기 시작했다. 네. 좀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겁니까? 일단은 뭐 가장 큰 세력인 정광훈 목사 자유통일 세력하고 유튜브 중에서 가장 독자가 많은 신혜식 대표 쪽이랑
그 외에 사실 뭐 제가 알고 있는 보수 인사는 다 해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보수 인사에서 활동했었던 주로 태극기 세력 거의 전체가 이번 기회에 한동훈은 끝내자. 이건 여기서 더 가면 이제 보수는 괴멸 나간다 이런 생각으로 네. 똘똘 뭉쳐서 아마 성명서가 하나 나올 겁니다 이번 주 안에. 성명서가요. 네, 보수에 아마 뭐 100인 정도 생각을 하는데 말이 100인이 거의 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웬만하면 보수 인사들. 네.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어제 보면 한동훈 전 위원장뿐만 아니고 그 나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 그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원희룡 전 장관까지 4명이 출사표 던졌습니다. 그 4명의 후보 출마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나머지 3명은 지금 어찌 보면은 그 한동훈과의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냥 한동훈 혼자 독주하면서 3명을 따라잡는 지금 그렇게 좀 구도가 가고 있잖아요. 뭐 지금 제가 말한 보수는 장애 보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운동세력 네. 얘기하는 건데 지금 이 제도권에 출마한 사람들은 3인이 한동훈을 잡는 같은 뭐 좀 그런 느낌이 좀 들죠. 1대3 구도로 가는 네, 것 같은. 네, 네. 아닌 게 아니라 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발표한 얘기 중에서 가장 이목을 끌었던 거는 그 최혜병 특검법을 어쨌든 간에 특검의 임명 방법만 달리해서 그렇지만 국민적 요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우리 변 대표님도 동의를 하시는 부분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네. 같은 보수지만 저하고 입장 차이가 있는 건데 근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 그 사건을 이제 금요일 날 뭐 여러 저랑 같이 방송했던 사람들이 최혜병 사건은 이제 지난 금요일 이제 청문회 때 마무리된다, 뭐 폭탄 터진다, 무너진다 무진장 많이 떠들었을 때 아마 저만 내가 별거 없을 거라 얘기했는데 뭐 상대적인 판단이지만은 현재 대통령실하고 여당은 방어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정부 여당은 네, 정부 여당은 네. 문제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근데 딴 게 아니라 민주당이 못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전술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1년 동안 저 사건이 왜 문제가 됐냐면은 윤석열이 분명히 개입을 했는데 개입 안 했다 그러니까 모조리 거짓말이 돼버리나 이 집단이 이게 문제가 됐었는데 거짓말이 된 거였죠 원래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한 달 전에 바꿨다고. 경로는 했다고 예를 들면 뭐라고 네. 얘기하는지 뭐 애매모호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 한 수 가르쳐줬다 뭐 네. 장관에게. 근데 어쨌든 개입했다는 게 인정이 되다 보니까 이 청문회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한결 부담이 덜해진 거예요. 대통령 시켰다 그러면 되는데 그 말까지 안 했지만은 나중에 네. 아마 결국에는 막판에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 할 거라고 봅니다. 내가 했다. 뭐가 문제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아마 이제 이게. 그렇게 돼버리니까 일반 이제 보수 노년층은 다 넘어갔어요 여기에. 야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사단장 하나 어차피 사면권 쥐고 있는데 그거 못 해주냐 이런 식으로 물타기가 돼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건이 별거 아닌 것처럼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보수 진영 안에서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은 그렇게 접근했죠. 이 대통령실 집단은 모조리 거짓말쟁이고 모조리 사기꾼들이 국민 속이지 않았냐. 사실 그게 맞죠. 지금까지 속여오다가 더 이상 못 속이니까 이제 어찌 보면 실토를 한 건데 과거에 속인 것들이 그냥 물타기로 넘어가 버리니까 그럼 딱 나오면은 야 대통령이 그것도 못해? 그 정도 못해? 이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그러면 완전히 그 어떻게 보면 진보 진영에서 보는 시각하고는 정말 판이하게 보수 세력은 해석을 하고 있는 안 무너지는 거죠. 거죠. 그러니까 안 무너지는 거죠. 윤석열을 네. 지키는 세력이 저걸로는 안 무너지는 거죠. 이 문제로는 크게 네. 흔들리지 않을 네. 것이다. 네. 근데 그 한동훈 전 위원장만 이렇게 최혜병 특검을 찬성한 게 아니고 오늘 보니까 소장파라고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간에 개혁신당에서 이런 제안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장 추천 한동훈 말고도 대한변협에서 추천하자. 이건 동의하고 해야 된다 이러거든요. 저는 아마 네. 이게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 정도 상황이면은 만약에 특검을 대한변협이 한다 그러면은 방어가 가능할 거라고 계산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대한변협이라는 단체가 이 정권을 좀 타는 단체예요. 성향적으로. 네, 그리고 네. 특히 이번 정권 검찰 정권이다 보니까 더 심하게 좀 저도 지금 대한변협이랑 좀 붙어있는 이슈가 있는데 아주 노골적으로 윤석열 쪽을 편을 듭니다. 대한변협이. 지금 뭐 제가 지금 이 변호사 징계하는 건 하나 있고 네. 정철승 변호사라는 사람 징계 받고 있는 건이 있는데 저랑 관계되는 것들이 있는데 아주 노골적으로 윤석열 쪽 편을 들어줘요. 그러니까 그런 집단에서 추천했으면은 적당히 대충 수사하면은 그냥 한두 명 직권남용으로 하고 해결할 수 있지 않냐. 그리고 한동훈은 정말 여기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원래 이 특검은 사실상 박근혜 전에만 하더라도 대법원장이나 변협이 해왔었어요 원래부터. 네. 그거 처음을 바뀐 게 박근혜 때입니다. 박근혜 특검 때부터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 추천으로. 야당 추천으로. 네. 그래서 어떻게 됐냐? 과거에는 이 특검 가지고 엄청난 이 뭐 파장이 벌어진 적은 없죠.
어찌 보면 수사를 똑바로 못했다는 욕은 들을 수 있었지만은 이게 무슨 수사에 예를 들면 뭐 태블릿 조작이 걸렸다거나 수사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적 없단 말입니다. 특검에. 그러니까 중립적인 인사가 적당히 수사한 거죠. 따지면 지금까지는. 근데 이게 야당 추천이 돼버리니까 박영수라는 노골적인 이 친 김대중 쪽 인사가 들어와서 특검이 된 다음에 윤석열이라는 박근혜 쪽에서 이 한직으로 밀려난 이 한마디로 정치적으로 반대파를 데려다 놓으니까 윤석열은 그 당시에 수사도 하기 전에 야 재단 그거 뇌물로 엮어버리면 되지 않아? 이게 녹취에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죄를 뒤집어 씌울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어용 검사들을 파견내서 윤석열이 특검 제4팀장을 하고 밑에 한동훈이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4팀에서 정말 엄청난 조작 사건을 벌였다는 그 특검에서 태블릿이고 뭐고 위증교사고 다 거기서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장 그 패단에서의 특검을 같이 해서 조작 수사에 참여한 게 한동훈 본인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그거 안 된다. 중립화하자. 그 얘기 뭐예요? 아는 겁니다. 그 패단을. 이 최상병 사건도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야 대충 대통령이 그 정도도 못해. 그래서 직권남용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사건인데 저희들 볼 때는 만약에 반대편 검사가 들어왔다. 뭐 지금 국회의원 됐지만은 주로 이성윤 의원이 특검만 나오면 제가 자원했거든요. 하겠다고 했죠. 내가 하겠다. 네. 예를 들면은 윤석열가 쌓았던 반대편 검사를 투입하면은 지들이 했잖아. 조작날도 다 했잖아. 위증교사 다 했잖아. 그렇게 밀고 가면 죽는다는 거 아니까 한동훈은 윤석열에게 이건 대충 마무리됐으니까 그 야당 추천만 막으면 대충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동훈 전 위원장의 워딩을 보면 김건희 여사 관련해가지고도 특검을 수용한다고는 안 했지만 예를 들면 대통령실이 지금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특별감찰관을 추천하겠다거나 아니면 제2부속실을 설치하겠다는 어떻게 보면 다른 후보들하고 결이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사실은 네. 많이 얘기를 했었죠. 안 했는데 대통령실이 안 받아들이니까 이게 안 나온 거기 때문에 일단 뭐 제2부속실 그거야 여당의 권한이 없잖아요. 그건 뭐 대통령이 알아서 하는 거고 감찰과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고 김건희 특검은 뭐 저는 제가 볼 땐 당분간 안 하겠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왜냐면 아니 최상병이랑 무슨 차이가 있죠? 그거랑 근데 딱 차이를 나가지고 김건희 특검은 좀 아직은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아직은 물타기가 덜 됐다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적절하게 한동훈 캠프에 이 검사 세력이 들어가서 적절하게 이 윤석열과의 교정도 하고 어찌 보면은 국민에게 좀 사기도 치고 윤석열과 차별화되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좌우 양지적이 많이 얘기하는 게 보수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을 수가 없었는데 윤석열로 막 몰려간 이유는 조국 수사를 할 때입니다. 그때가 처음이잖아요. 그때 보수에서 플랜카드 들고 나온 게 뭐였냐면은 조국 다음에 문재인이다. 그래서 윤석열이 문재인 구속시키다 그 난리 쳤거든요. 아직까지 수사도 안 했습니다. 문재인 대해서. 윤석열 정권은 아직 수사도 안 했어요. 어찌 보면은 큰 사기를 친 거죠. 문재인의 밑에서 사랑하던 사람이 보수와 대통령은 사기를 친 건데 한동훈 똑같은 사기 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같은 패인데 정말 이 대통령 수사에서 범죄 저질렀다 증거 조작했다 이거 어마어마한 범죄입니다. 이거 이 범죄를 같이 저지른 사람끼리 싸움을 한다. 그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제 대통령실 반응이 언론을 통해서 전해진 걸 보면은 한동훈 전 위원장의 특검 수용 가능성에 대해 가지고 인정 가능성에 대해서 야당식 정치를 하고 있다. 불쾌감이 사실 언론을 통해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아니 뭐 반응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완전히 갈등이 없다는 게 아니라 같은 범죄 공동체 안에서 이 정권을 유지해 나가는 데에 대한 방법론의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면 한동훈 죽습니다. 이거는 범죄로 같이 걸리는 게 한두 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 죽으면 죽어요. 한동훈 죽어도 죽었는데 윤석열은 이렇게 밀고 가면 버틸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고 한동훈과 그 같이 있는 검사 세력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그 변절 좌파 세력들은 이대로 가면 죽는다. 뭐라도 국민들을 속이는 쇼를 해야 된다. 그런 방법론의 차이라는 거죠, 이게. 그 방법론의 차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에 기자들 문답할 때 보면 자기는 대통령 만나서 이제 밥도 먹은 거고 나경원 후보도 먹었고 윤상현 후보도 먹었는데 지금 뭐 얼마를 통화했는지 뭐 갑론을박이 많은데 한동훈 전 위원장은 딸랑 이제 전화 통화만 했다는 거잖아요. 이제 보면은 그러면 나머지 네 후보랑 비춰봤을 때 한동훈 전 위원장은 약간 좀 대통령과의 거리가 좀 멀어진 게 아니냐 이런 의심할 수 있는 거 정반대 아니에요? 아닐까요? 네. 정반대로 보면은 한동훈과 윤석열 사이에 그 몇십 명의 검사들이 같이 있잖아요. 이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윤상현 예를 들어볼까요? 한동훈과 윤상현 사이에 아무도 없어. 윤석열과 윤상현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같이 안 만나면 안 돼. 근데 윤석열과 한동훈 사이는 직접 안 만나도요. 같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검사들이 다 같이 있기 때문에
소통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굳이 그러니까 주진우가 직접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주진우가 들어간 거 아닙니까? 여기 주진우 검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전화나 뭐 솔직히 안 만나도 문제가 없죠. 그러면 늘 우리 이제 그 변희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대표되기 이제 지난번에 나와서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런 관측하신 거죠. 그 생각은 이번에도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그건 이제 이 네. 보수 진영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이거를 제대로 이제 한동훈 퇴출에 대한 이 운동을 똑바로 해줄 수 있냐에 달려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변수는 제가 성명서를 확인했거든요. 내용을 그러니까 한동훈 퇴출 성명서 내용이 한동훈이 박근혜를 조작해서 잡아넣고 전부 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절반 이상이. 그 윤석열은 뭐냐 그러면은 윤석열도 걸려 있잖아요. 그래 궁금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네, 뭐냐. 예. 근데 어쨌든 보수 진영은 윤석열은 박근혜한테 사과를 했고 면목 없다 사과를 했고 뭐 윤석열이 보수 단체에 나가서 저는 박근혜를 구속을 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말 했나 보더라고. 근데 한동훈은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래서 모든 탄핵대 수사는 윤석열이 술 마신 사이에 한동훈이 다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것 같아 보수 쪽에서는. 뭐 저는 도저히 못 받아들이는데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보수가 이 특히 뭐 장시호 녹취 태블릿 조작으로 한동훈을 쳤을 때 윤석열은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이거 내가 이 배신자로 보는 윤석열이 한동훈이를 잘 죽이고 있네 보수 애들이 그 생각할까요? 다 저희가 개입한 사건들인데 저는 그 과정에서 윤석열 한동훈이 또 완벽하게 또 합쳐질 수 있다고 봐요. 얼마 전에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변호인에서 도태우 변호사하고 또 이제 갑론을박이 한동훈 캠프 측과 있던 거 같은데 연결됐죠. 그거 무슨 얘기예요? 연결된 거지.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가 이거를 맞다 안 맞다 딱 부러지게 말을 못하고 뭐 기자한테 전화 뭐 한번 얘기했다 얘기하는데 정황상 봤을 때는 박근혜 쪽이 한 말이 했다. 그러니까 내가 윤석열은 이미 대통령 됐으니까 내가 참는데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 다음에 우리가 또 한동훈을 모셔야 되냐. 그리고 박근혜에게 구형을 직접 나섰다는 거 한동훈이에요. 그래서 오늘 도태우 변호사하고 박근혜 재판 때 일 가지고 지금 갑론을박 걸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뭐 본 적이 많지 않은데 도태우 변호사 맨날 본 것처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주장이 법정에서. 아니 그러니까 도태우 변호사는 거의 매번 봤다 얘기하고 있고 한동훈은 한 번만 나갔다 그러는데 그건 한동훈 전 위원장 기억이 정확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긴 근데 들던데. 제가 알기로는 한 번은 아니에요. 그래요? 네. 제가 알고 있는 것만 두 번이기 때문에 한 번은 절대 아닌데 그렇게 잦았냐 아니냐 모르겠어요. 그게 가장 강렬하게 남겨졌던 거는 마지막 공판 구형입니다. 구형 공판할 때 나와서 30년 구형했던 구형을 거. 네. 왜냐하면 한동훈이 구형하면 안 되거든요. 특검이 구형했어야 된다고. 박영수나 특검부가 구형했어야 되는데 그때 누가 구형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한 게 이상하다 이거지. 그래서 제지를 했어요. 이 변호사들이. 왜 당신이 구형하냐. 당신은 특검의 지휘로서는 수사관밖에 안 되는데 왜 당신 구형하는데 한동훈이 뜬 게 그겁니다. 사실은 그 당시 윤석열만 알려져 있었지 한동훈은 잘 몰랐는데 사람들이. 저는 구형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한동훈이 구형을 하면서 이거 누구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박근혜한테 이제 박근혜는 나가지 않았지만 호통을 치면 3년 구형해가지고 사실 그때부터 한동훈이 스타 검사가 된 거거든 따지면은. 근데 다 강렬히 기억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근데 그러면 오늘 한동훈이 한 번 나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재판 때 한 번도 안 나갔다가 구형 때 나갔다는 얘기야? 그거 아닙니까? 아니지 않겠어요? 아니 그거는 근데 뭔가 현실할 증거가 있으니까 그 양자가 뭐 증거법적으로 따져보면 금방 나올 몇 번 나가는지는 예. 딱 나올 수 있죠. 근데 그러니까, 네. 어쨌든 박근혜 쪽에서는 윤석열은 한 번도 본 적 없고 윤석열 한 번도 안 나타났어요. 제가 알기로는. 네. 한동훈이가 설쳤다는 얘기가 자주 나왔다는 얘기인지 구형했다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얘기가 돌고는 있다. 네, 그래서 보수 유영하든 세력 안에서는. 박근혜든 그러니까 홍준표하고 똑같은 논인데 윤석열도 똑같은 짓을 했는데 이왕 대통령 된 사람을 끌어낼 수 없으니까 넘어가는데 또다시 5년을 윤석열과 똑같은 짓을 한 사람한테 우리가 충성할 수 없다라는 게 지금 박근혜 쪽이든 보수든 홍준표든 그런 입장인 거예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장애 보수 세력은 넷 중에서 누가 되길 바라는 지금 스탠스인 거예요 그러면. 현재는 우리가 그 유튜브 조사 보니까 어느 쪽이 제일 많은데 네. 근데 저는 그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누가 되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보수 세력이 한동훈을 쫓아낼 수 있냐 보수에서 없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반사 이익은 누가 가냥 한동훈과 제대로 들이받고 싸웠냐에 따라서 바뀔 거니까 현재로서는 원희룡이 제일 위기긴 한데 뭐 그건 네.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지금 사실은 그 장외 투쟁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다가 추경호 원내대표가 오늘 보니까 이제 결국은 7개 상임위원장을 네. 받고 아마도 내일 본회의가 열리고 방망이 칠 것 같은데 복귀했는데 요 사태 그 원구성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갈등 양상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네. 첫째는 장애 투쟁할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 국민의힘은 해본 적이 없죠. 최근 장애 투쟁은 전부 다 전광훈 쪽에 아웃소싱을 줘가지고 전광훈 무대에 올라갔을 뿐이지 자기들이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최근에.
할 수 있는 그 노하우도 없고 조직도 없어요 지금 국힘은. 그러니까 장애 투쟁이 안 되기 때문에 할 게 없습니다 나와서. 그리고 원래 이 사람들은 지금 개헌을 원하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개헌을 오늘 관훈클럽 나와가지고 강력하게 선언해서 네. 저는 이게 얘기가 된 거라고 봅니다. 예. 누구랑 얘기가 돼요? 저 국회의원들하고 예. 개헌을 세게 얘기해주면 개헌특위를 만들면은 이제 들어가는데 개헌특위 만들 때 들어오면은 너무 눈치 보이게 눈에 띄니까 미리 들어간다. 그래서 개헌하러 들어오는 게 있는 거고 또 하나 금요일 날 나름대로 최상병 그 청문회 보니까 안 들어오면 안 되겠지. 아니 내가 아니 그게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들어가도 문제가 없겠네. 예, 들어가도 문제가 없겠네. 그렇게 판단했는 겁니다. 들어가도 문제가 없겠다. 들어가도 문제 없겠다. 예. 시각이 좀 많이 다른데 어쨌든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만약에 들어가도 문제 없겠다 판단했으면 사의를 표명하면 안 되는데 사의를 또 표명했더라고요. 아니 어쨌든 그 가장 중요한 법사위가 운영위를 뺏기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쨌든 뭐 명분이나 실리는 문장을 취하고 있으니까 뭐 추경호 원내대표는 책임져야죠. 그걸 사실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지금까지 관례로 있었던 운영위하고 법사위를 여당이 뺏겼는데 그걸 숙이고 들어간다고 안 되는 건데 뭐 지금 다시 들어가게 됐으니까 상황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 그만두는 거 맞는 얘기죠. 오히려 보면 지금 그 위원장을 가져가는 자리들 몇 면을 보면 정무위 지금 비어있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정무위 어떤 데냐? 권익위에서 김건희 여사 명부배 수수 사건을 종결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청문회 하겠다고 하고 김건희 여사 증인으로 하겠다고 지금 시도하고 있는 데잖아요. 그죠? 그리고 산업위 같은 경우에도 우리 변 대표님도 여러 번 얘기하셨지만은 동해 석유 유전 개발 문제로 해가지고 지금 이것도 가지고 시추하는 문제, 돈 드는 문제 한번 따져보자, 점검해보자. 그 업체 어디야 이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위원장도 만약에 내주게 되면 또 이렇게 유사한 청문회나 이렇게 국정수사 열리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들어가서 막겠죠. 네. 7개라도 막는 거죠. 7개라도. 그러니까 뺏긴 것도 보니까 그냥 아예 안 들어가서 무력하려고 했는데 차라리 들어가서 좀 시끄럽게 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한 것 같고 7개는 청문회 원천 차단하겠죠. 아니 근데 그 최혜병 특검법 결국은 이제 청문회를 처음 해본 게 이제 법사위 지난주 금요일이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근데 가보면 저는 제가 봤을 때 약간 유의미한 답변들도 있었다고 봤던 게 물론 이제 증인 선서를 거부한 증인도 있고 그런 뭐 퇴장당한 사람들 말껴들도 퇴장당한 사람도 있는데 예를 들면 신범철 전 차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통화 내용에 대해서 물었을 때 외압이냐고 했더니 그 외압은 아니고 이제 짧게 얘기했지만은 그 쉽게 얘기해서 그 사건을 보냈다가 이제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를 연상시키는 단어를 언급하기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 대통령이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쳤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던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게 한 달 전에 이미 대통령은 개입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개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 지금까지 것들이 거짓말만 하고 있다가 조금씩 개입했다 이제 풀어놓는 거죠. 그러니까요. 결국은 또 이제 징표가 되는 날들이 몇 개가지 있는데 결국 대통령이 경로했는가 안 했는가 그 부분은 아까 그것도 이제 더 정리된 거 아니겠어요? 경로했다고 다 인정이 될 거고 경로해서 이제 대통령이 개입했는데 이게 도대체 어느 수준의 범죄냐가 문제잖아요. 그렇죠. 누구 때문에 그랬냐? 네. 아니 범죄는 확실한데 어느 수준 범죄냐에 있어서 이미 이 사람들은 대통령이 그것도 못해? 요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단 말입니다. 대통령이 사면권도 갖고 있는데 국군 통수권자가 산업장제 열심히 하는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못하냐? 이런 식으로 물타기 자료를 쫙 해놨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성근 사단장을 구하기 위해서 누군가 청탁이나 부탁을 했다면 만약에 그게 들어오면 달라지죠. 그런 건 좀 밝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들어오면 달라지는 거죠. 그게 아직까지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건 없지만 의심하고 있는 창구들이 몇 개 있긴 있는 거 같아요. 그때 그 그러니까 청문회를 보니까 그거는 사실은 청문회로 밝히는 거는 어렵고 그러니까. 제가 말한 특검인데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특검을 변협이 추천한다? 똑바로 안 할 겁니다. 결국은 민주당 안대로 하는 것이 오히려 특검에서 진상 규명을 하는 데는 좀 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변협이 추천했을 때는 뭐 대충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은 어려울 거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대통령이 이제 화를 내고 이제 명령체 같은 데 찾겠는데 이 로비는 새로 수사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거 못 밝혔다 하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방송사들이 유튜브로 그날 뭐 MBC, SBS, JTBC, 뭐 TV조선, 채널A 다 유튜브로 생중계를 했는데 유일하게 KBS만 유튜브로 안 했던데 그거는 언론 또 미디어 전문이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여당이 안 들어와서 안 했다? 네, 그런 논리가 됐다는 거잖아요.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뭐 그걸 뭐 질문까지 할 게 있을까? 당연한 것 같고. 그걸 안 한다?
아니 그리고 시청자들도 많이 그러면은 보던데. 그러면은 뭐 보이콧할 일이 천진데 국회에다가 네. 보이콧하면 중계 안 해준다?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가 있었던가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이제 그 아까 국민의힘 그 당 대표 얘기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대표 오늘 연임을 공식화하면 당 대표직 사퇴했습니까? 이 부분은 좀 크게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연임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그 명분이 뭔지 모르겠어요. 연임을.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제가 뭐 직접 권하기도 한 건데 뭐 방송하면서 내가 반드시 윤석열 1년 안에 쫓아내겠다. 더 이상 이 정권 못 보겠다. 나한테 1년만 시간 주면 내가 1년 안에 쫓아내겠다. 그리고 1년 안에 쫓아내면 자기가 대권 나갈 거 아닙니까? 네. 1년 안에 그럼 내가 이재명 정권 만들겠다. 차라리 이렇게 가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빼놓고는 왜 연임을 하겠다는 건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연임을 둘러싸서 해석은 많은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당대표 연임 자체도 24년 만에 있는 일이고 안철수 의원 말에 따르면 24년 전에 누구 연임했었던 거예요? 우리 20년에 했나 봐요. 누가 민주당에서 누군지 모르겠지만 뺄셈을 해보면 또 2000년대 초반인데 지금까지는 연임을 네. 하는 사례가 근데 사실 뭐 김영삼이나 뭐 이런 사람들 뭐 사실 계속 했으니까 그렇죠. 그 이후에 그 이후에 그러니까 네. 80년도 이후에 연임 안 했다. 네. 과거에 70년대 계속 연임했는데 뭐 그렇겠네. 뭐 당권 대권 분리 규정이 무너진 것도 뭐 14년 만에 일이다 이런 얘기 하던데 뭐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제 말이 그러한 이제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은 점진적 좀 권력 분할을 시킨 거죠 이 정당에서. 그게 뭐 결과적으로 꼭 좋은 건 아니지만은 그 과정에서는 그래도 제왕적 총재를 맡고 뭐 이래가지고 계속 권력 분할하는 흐름이 있었는데 이걸 지금 바꾸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바꾸어야 되는 절박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설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절박한 네.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에 지지자들은 결속이 있지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나 저거 일반 뭐냐? 대중이 봤을 때는 이게 저거 왜 그런 뭐냐 건지에 이거 대해서 저거 뭐냐 이러면은 아니 일반 사람들 좀 뉴스만 좀 보는 사람은 아유 또 방탄하려고 그러는구나 재판에서 좀 위험하니까 이렇게밖에 생각 더 하겠어요? 아니 그 이상? 거꾸로 근데 이럴 수 있잖아요. 한동훈 위원장도 결론적으로는 원래 좀 더 오래 쉴 것처럼 하다가 나오게 된 계기를 얘기하는 것들이 결국 경쟁 상대인 이재명 대표도 연임한다고 하니까 서로가 상승적으로 뭔가 대권을 노린 1, 2위가 당 대표를 당을 견인해서 뭔가 보여주겠다는 상승적 경쟁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원인이. 아니 근데 그게 네. 그 한동훈은 연임은 아니잖아요. 연임은 아니 비대위원장이 출마하는 뭐,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건 심판받으면 되는데 이 연임은 사실은 절차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총선 때 그 선거 이긴다고 해서 반대파를 다 숙청했지 않았습니까? 다 숙청했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 현재 출범할 때는 친 이재명계가 다수일 텐데 그런 상황에서 연임한다는 얘기는 선거가 필요 없는 선거거든요. 이거 따지면은. 그랬을 때가 그렇게까지 하면서라도 반드시 연임해야 되는 명분이 없으면 저거는 글쎄 소수의 이 이재명의 줄 서 있는 사람 말고는 저거 잘한다 얘기 못할 것 같은데. 그 상황 자체. 예, 일반적인 독립 농객은 뭐 솔직히 이재명한테 줄 서 있지 않으면은 내가 딴 그 유튜브 봐도 설명 못 해요. 저들이. 근본적인 그 출마 원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명쾌하게 아까 설명이 안 말한 된다. 대로 나한테 2년이지만은 그 1년만 주면 1년 안에 끝장을 내겠다 정도로 얘기하면은 그 정도의 강한 명분이 있지 그럼 않으면 저도 박수 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근데 그 뭐냐고 왜 연임하는지 막 설명 못 하잖아요. 그러면 적당히 나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1년만 동안 또 열심히 똑바로 잘 싸웠냐 윤석열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닌데 그럼 그 정도 싸울 만한 민주당의 인사가 없어가지고 이재명 없으면 그 정도도 못 한다는 얘기냐. 이 당은 뭐 하는 당이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덧붙여서 이제 조국 혁신당도 보니까 전당대회를 하긴 한답니다. 뭐 아마도 이제 여기도 조국 대표가 아무래도 이제 키를 쥐고 있으니까 아마도 대표에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 리얼미터 조사 보니까 좀 지지율이 약간 주춤한 분위기예요. 다 주춤하죠. 다 왜 주춤하죠. 그럴까요? 네. 예. 아니 왜냐면 뭐 지금 그러니까 조국 신당을 찍은 사람들은 거의 절대 다수가 윤석열하고 들이받고 싸워가지고 빨리 끝낸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자주 특히 저희 신장식 대변인하고 누가 하나 판사 출신인 것 같은데 너무 나와서 탄핵은 불가능하다는 말을 너무 자주 했어요. 그러면서 자꾸 개헌으로 빠지는 걸 많이 하니까 일단 개헌해달라고 투표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거 신당에다가. 여기서 이제 실망감 때문에 그런데 안 그래도 또 우원식 의장이 개헌 얘기하니까 그러면 개헌의 이 가장 이 최전방 선두는 조국 신당에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개헌론을 이미 먼저 제기를 했죠. 조국 혁신당이. 아니 그러면은 그러면 그 총선 때 그 얘기를 했어야지. 우리 개헌한다고. 근데 거의 윤석열하고 거의 장날이 백병전할 것처럼 얘기하더니 개헌으로 빠지니까. 굳이 논리적으로 대입을 해보면은 3년은 너무 길다잖아요. 근데 이제 개헌을 하면 아까 중임이 되면은 2년이니까 그 뭐 원리 원칙적으로는 부합하는 말인 거 맞지 않아요? 아니 중임제를 됐다고 해서 윤석열이 바로 사퇴를 해야 된다는 물론 그렇죠. 예.
만약에 사퇴를 하려면 네. 윤석열과 이제 야합을 해야 되는 거죠. 야합을 음. 해야 되는 거.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개헌 지금 한다 그러면 윤석열에게 임기를 2년을 보장하게 되는. 저는 임기를 단축하는 게 아니라 단축하는 문제가 아니고 임기 예. 2년을 완벽하게 보장해 주는 상황이 벌어져서 음. 이거는 총선에서의 이 공약과 저는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조국 대표도 뭐 아니 솔직히 이제 그런 작은 정당은 뭐 상관이 없어요. 이 개인이 끌고 가는 힘이 워낙 크니까. 예를 들면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 감옥 가서 송 대표가 당 대표하는데 아무도 이견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국 대표 해도 돼 이 당은 상관없는데 약속은 지켜야지. 약속은 지켜서 뭐 3년 너무 길다 그랬으면 2년 안에 끌어내리는 방안을 들이받고 싸움을 새겨야지. 4년 중임제 개헌을 하는 것 같고 그거 갖고 윤석열 1년 임기 단축한다? 그건 윤석열의 동의 없이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아니 갑자기 불현듯 든 생각인데 요즘 왜 소나무다고 안 입고 다니시는 거예요? 더워. 더워서. 네, 아니, 너무 근데 더워. 네. 요즘 너무 안 입고 다니는 것 같은데 송영길 아니, 대표 근데 나온 다음에 그게 옷이 너무 네. 덥게 만들어가지고. 다른 이유 네. 있는 거 아니죠? 네, 그리고 제가 네. 또 제 방송만 하는 게 다른 방송도 하는데 네. 뭐 입을 때 있고 안 입을 때 있고 이제 소영길 대표가 이 당 대표로 완전 복귀를 해가지고 지난주부터 업무를 시작을 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저는 당직은 원래 참여할 수가 없으니까 네. 제가 이제 방송이나 이제 그쪽에 이제 뭐 홍보 뭐 자료할 때 이제 참여하는 거고. 네. 아니 지금 그 구독자들이 의견 주는 것 같은데 음. 고소고발 당한 상황이 좀 심각한 게 좀 많아요? 그쵸. 이제 승부 고소고발 당한 게 문제가 아니고 네. 과거에 있던 것들을 이제 이 윤석열 정권도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야지 막 개헌을 하든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실향림 위원장 사건하고 제 사건하고 저기 뉴 탐사의 강진구 의원의 뭐 청담도 술자리 이런 것들을 지금 엄청나게 드라이빙 걸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4개 매체인데 서울의 소리, 뉴스타파, 뉴탐사, 미디어치 이거 4개는 쓸어버리려고 이제 한 2달 안에 그래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뭐 그에 맞춰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 그 한반도 정세 얘기 마지막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한반도 정세가 좀 어떻게 될까라고 우려하는 목소리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니 저거는 이게 지금 아직 이 초기 단계에서 그런데 만약에 북러가 저런 정도로 군사협력하고 있으면 이제 이른바 미국의 압박에 의한 북한 붕괴는 끝난 거예요. 군사적으로 우리가 세게 압박을 해가지고 북한을 붕괴시킨다는 개념은 끝난 겁니다. 러시아가 뒤를 받치고 있으면은 어떤 경우든 이제 이 한미 연합군은 북한에게 군사 도발 못 합니다. 군사 도발을 할 수가 없어요. 러시아가 뒤를 받치고 있으면 이 핵무기 수준이나 중국이랑 또 게임도 이건 다르거든요. 차원 자체가. 네. 네. 그래서 저거가 오면서 우리는 이제 이 대북 전략이 다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어제 이제 KBS 출연해가지고 러시아가 고도의 정밀 무기를 북한에 넘겨준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떤 선이 있겠는가 사실상 그 얘기를 두고 레드라인을 넘을 수도 있다 우리도 그러면서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에 활상 무기를 지원할 수도 있다. 가능 개연성 고도의 개연성 문제로 아니 근데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은 도대체 양쪽이 예를 들면 우리가 우크라이나가 살상 무기 팔고 네. 러시아가 북한에다가 장거리 미사일 팔고 했을 때 누가 더 손해 보냐 했었을 때는 이건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이건 완전히 이건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핵 개발을 했는데 미사일이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그 작석이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그 장거리 미사일을 확보했다 그러면은 네. 원래 이제 이 늘 보수에서 얘기했던 거, 야 워싱턴을 날려버린다, 근데 미군 안 쳐?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 상황이. 그러니까 그게 우크라이나가 우리가 살상 무기 파는 거하고 비교가 되냐고요, 상황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국이 이런 그 자세나 태도를 취하면 취할수록 그리고 국제에서 이렇게 변할수록 한국의 행위자적인 독자적인 그런 역량 자체가 줄어든다는 의미. 얻는 게 하나도 없고 네. 북한은 이제 살판 나는 거고 러시아도 별로 손해볼 게 없는 거 이렇게 돼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만 지금 독자적으로 룸이 없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 들어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위험해지는 거. 그러니까 미국은 네. 아유 골치 아프네 손 뗄까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고. 네. 이거는 잘못하면은 엄청난 마치 이제 6.25 때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이게. 아니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중국하고 더 친해져야 되는 뭐예요 지금? 지금까지 사실은 이 러시아란 나라랑 대한민국이 그렇게 안 좋았던 적인 그 6.25 때밖에 없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스탈린 시절에 딱 한 번인데. 그때 이제 이념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이념을 제기하고는 지형적으로 러시아는 오히려 일본과 중국보다는 되게 한국 편이었습니다. 이게 전통적으로. 그럴 것 같아요. 지형상 그렇게 해서 올라오니까 네. 소련이 해체된 다음부터도 여전히 중일본보다는 한국가 가까워서 한국의 이 방식의 자유통일도 러시아는 지지해줄 수 있다는 상당히 많이 했어서
러시아 리스크가 없었다고 한 번도 지금까지. 그게 사실 북한도 가장 골치 아픈 게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만 믿고는 좀 불안하고 러시아를 잡고 싶었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차라리 대한민국이랑 하고 있는 게 훨씬 유리하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지형도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과거로 돌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러시아와 관계를 복원하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해법이. 역사적으로 러시아하고 우리하고 사이가 안 좋은 적이 없었는데 6.25 때 빼고는 이거 왜 갑자기 러시아를 적을 만들었냐.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이건 우크라이나 전쟁 가지고 미국 측이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래도 안 했으면 되는데 요구를 했더라도 그거를 과잉 충성하느라고 쓸데없이 입으로 나불나불 거리고 막 갔다 오고 예. 그 폭탄 수출하고 막 이래가지고 문제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는 아주 완전히 러시아의 관계가 골마버린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정권 다음에 얼마나 회복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빨리 그거부터 해야 될 것부터. 그러니까 그 패착 자체가 우리 정부에 어떻게 보면은 휘둘린 그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사이에서 서방의 요구에 의해서 휘둘린 그런 측면이 크다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지금은 이제 한국이 호구로 찍혀서 지금 이제 미국도 대선에 있으니까 손 떼려고 그러지 서방 다 손 떼려고 다 그러지 뗐죠 지금. 미래가 다 갖다 바치려고 있는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그렇게 세게 욕 없었거든요. 그냥 그리고 대부분 그 입으로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말로 쓸데없이 해가지고 판켜오는 거니까 이거는 회복이 될 수 있는 단계 아직까지는 회복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아직까지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 정치권의 다양한 현안들 변희재 대표님과 살펴보다 보니까 준비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저녁 때 어디 가십니까? 오늘도 스픽스에 간만에 네. 저 오늘 장성철 소장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네, 한 1년 만에 또 한번. 뭐 두 분 사이 뭐 괜찮습니까? 아니 시선은 네. 다르죠. 장성철 씨는 뭐 제가 볼 때는 저 이준석 쪽 고로 라인 같고 저는 정통 보수기 때문에 좀 다른데. 정통 보수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예를 들면 한동훈 문제라든지. 네, 의견이 좀 많이 달릴 것 같습니다. 보니까 네, 아마 저쪽 한동훈 편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구교영의 정치비상구는 내일 오후 4시에 여러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향TV 구독, 좋아요, 팟빵에서도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